장대비가 쏟아지는 칠흑 같은 밤입니다. 횃불을 든 하인 여럿이 비탈길을 오르며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 판서댁 안방마님이 사고를 쳤거든요. 저기다! 저쪽이다! 저 망측한 것들을 당장 잡아라! 마님이 마포놈이랑 도망친다! 횃불 불빛 너머로 흙탕물이 튀도록 위태롭게 산을 오르는 두 남녀가 보입니다. 한 명은 이 집의 안방마님, 박씨 부인 43살입니다. 값비싼 비단 치맛자락이 흙물에 젖어 엉망이죠. 다른 한 명은 이 집의 젊은 머슴 마포, 25살입니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어깨, 문 여성들의 마음을 흔들던 그 마포라지요. 마포가 박씨 부인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채 끌어당깁니다. 마님,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손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대로 잡히면 우리는 모두 끝장이다. 조금만 더. 마님, 걱정 마십시오. 저만 믿으십시오. 이제 곧 놈들을 따돌릴 수 있습니다. 알고 있다. 너와 함께라면 이젠 어디든 좋아. 더는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갈 수 없어. 저런 상스러운 것들! 마님, 당장 돌아오십시오! 가문의 수치입니다! 박씨 부인이 힐끗 횃불이 다가오는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그녀의 얼굴에 스치는 것은 공포인가 아니면 경멸인가. 빗속에서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네요. 두 사람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 숙종 시절. 한양에서 가장 명망 높고 또 그 안방마님이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받던 이판서 댁이었습니다. 남편 이판서가 새파란 첩을 들여 잔치를 벌인 바로 그날 밤에 안방마님 박씨 부인이 집안에서 가장 젊고 훤칠한 머슴과 손을 잡고 야반 도주를 한 것입니다. 다음 날 텅 빈 박씨 부인의 안방, 넋이 나간 하인들이 서성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쯧쯧, 오죽 외로우셨으면 이런 망측한 일을 저지르셨을까? 이 판서나리가 새 첩을 들이지 않았소? 그날 밤에 저렇게 홀연히 사라지시다니 심정이 오죽했을까? 그래도 그렇지. 이건 심했다고 보네. 그 마포라는 놈이 25이라지. 마님과는 나이 차이가 아들뻘인데 평생 부처 소리를 들으신 분이 어찌 가장 젊은 머슴놈하고 눈이 맞을 수 있나? 그러게. 겉으로는 평생을 남편과 아들을 위해 헌신하며 부처 소리를 듣더니 속은 음탕하기 짝이 없었구먼. 겉과 속이 다른 여자였어. 이 집안 꼴이 이게 뭐요? 과연 그랬을까요? 평생을 남편과 전처의 아들을 위해 헌신하며 부처 소리를 듣던 마님이 정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새파란 종놈과 눈이 맞았던 것일까요? 이야기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의 이 판서는 그저 가난하고 덤으로 3살 배기 아들까지 딸린 호라비 선비에 불과했습니다. 낡은 기와집에 잡초만 무성했으니 아무도 그에게 시집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양반가의 처녀들은 전처 자식까지 딸린 가난뱅이라니 하며 고개를 저었죠. 한편 한양박씨 상단의 대행수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외동딸 문제였습니다. 박씨 상단의 대행수가 딸 젊은 박씨 옆에 앉아 있습니다. 서진아, 왜 시집을 가지 않으려 하느냐? 아버지, 제가 시집을 가면 상단 일은 누가 합니까? 저는 장부 보고 거래하는 게 훨씬 재미있습니다. 그래, 상단 일에 미련이 많구나. 하지만 여자가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아버지, 어차피 시집을 가야 한다면, 그렇다면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가고 싶습니다. 넌 정말 내 딸이로구나. 모든 걸 거래로 보는구나. 저한테 시집살이를 시킬 시댁이 없고 제가 미천을 대서 벼슬길에 올려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시집을 간다면요. 너 혹시... 네, 이명철 선비요. 전처 자식이 딸린 호라비. 시댁도 없고 돈도 없고 체면도 없어서 저한테 이것저것 시킬 여유가 없는 사람, 그리고 제가 미천을 대면 큰 벼슬까지 할 수 있는 제모. 그렇게 당시 박씨 부인은 전략적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가난한 호라비 선비 이명철은 그녀의 투자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전략적 결혼이 진짜 감정을 만들어낼 줄은, 전처의 아들을 진짜 내 아들처럼 사랑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23살 꽃다운 나이에 박씨 부인이 막 그 호라비 선비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쭈뼛대는 어린아이, 3살 난 전처의 아들 인호가 멀찍이 서서 새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아가야, 내가 내 새어미다. 무섭지 않니? 새 어미라고요? 괜찮다, 어미는. 너를 아프게 하지 않을 게다. 배고프지? 어미가 맛있는 거 해줄게. 박씨 부인은 묵묵히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겐 남편을 키울 수 있는 지혜와 바로 미천, 친정에서 몰래 가져온 재산이 있었거든요. 박씨 부인이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등불 아래 글을 읽던 남편의 얼굴은 피곤에 찌들어 있습니다. 나리, 이 책이 요새 귀하다고 합니다. 제가 우연히 시전에서 구했는데 나리의 과거 준비에 도움이 될까 합니다. 이게 성리대전이 아닌가? 부인, 이게 어디서 났소? 이거 한 권에 쌀 몇 가마 값인데. 제가 친정에서 받은 폐물을 조금 팔았습니다. 나리의 급제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밤 박씨 부인은 전처의 아들 인호에게 손수 밥을 떠먹여줍니다. 천천히 먹거라, 아가야. 체한다. 아이고, 이 옷이 너무 얇고 해져서 어찌할까? 내일은 새 옷을 지어줄게. 고맙습니다, 어머니. 됐다. 이제 어미도 좀 먹어야지. 어머니도, 해보세요. 헤헤, 어머니도 밥 먹었어요. 나도 엄마 밥 줬어요. 그래, 난 내 어미다. 이 세상이 너를 누구의 아들이라 부르든 상관없다. 너는 내게 온 진짜 가족이다. 이 순간부터 박씨 부인은 살아있는 부처의 역사를 써내려간 것이죠. 20년간 남편을 판서로 키우고 전처 아들을 친아들처럼 사랑한 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몇 년 뒤 인호가 7살 되던 어느 날 아들 인호가 크게 앓기 시작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기를 반복했죠. 아가야, 아가야, 정신 차려라. 어미가 여기 있다. 아이고, 저것 좀 보십시오. 박씨 부인은 사흘 밤낮을 눈 한 번 붙이지 못하고 아이를 껴안은 채 뜬 눈으로 지샜습니다. 마치 친어머니처럼, 아니, 친어머니보다 더 극진히 간호했지요. 허나 남편 이명철은 과거 공부에 바쁘다며 아이 곁에 단 한 번도 오지 못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새벽, 아이가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인호야, 인호야, 정말 다행이다. 내 열이 내렸구나. 어머니가 곁에 있어서. 그래, 어미가 여기 있다. 어미가 널 잃을 뻔했구나. 그 순간 인호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위해 사흘 밤낮을 바친 진짜 어미라는 것을. 박씨 부인에게 이 모든 고난은 20년 헌신에 대한 가장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남편이 드디어 벼슬길에 올랐지요. 작은 현감으로 시작했지만 박씨 부인의 지혜로운 내조 덕분에 승승장구했죠. 그녀의 헌신과 알 수 없는 미천 덕분에 가난한 선비는 이 판서가 되었고 삐쩍 말랐던 아들은 인호 도련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20년간 부처처럼 내조만 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남편도 아들도 몰랐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바로 박씨 부인이라는 사실을요. 남편이 정삼품 예조 참판까지 올랐을 때였습니다. 벼슬이 높아질수록 남편의 태도는 점점 오만해졌습니다. 박씨 부인을 대하는 태도도 차가워졌고요.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한양박씨 상단의 노쇠한 박대행수, 바로 박씨 부인의 아버지였습니다. 딸의 헌신으로 벼슬을 얻은 자가 이제 곧 딸을 업신여길 것이 분명하다. 유사시에 대비해 내 딸의 재산을 지킬 방도를 마련해야겠다. 박대행수는 딸에게 알리지 않고 곧바로 유능한 신복을 보냈습니다. 박씨 상단의 마포였습니다. 그는 이 집에서 묵묵히 말똥만 치우는 머슴으로 위장했습니다. 며칠 후 마포가 안채 뒤뜰에서 박씨 부인을 몰래 만납니다. 마님,
아버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아버님 명으로 이 집안의 재산 목록과 나리 대감의 비리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마님을 안전하게 모시라는 분부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노고가 많으시구나. 좋다. 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라. 이 집안의 재산 목록을 파악해라. 쌀 한 톨, 은자 한 푼까지 모두 장부에 적도록 하여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마님. 마포는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박씨 부인의 친정 상단이 심어둔 비밀 카드였습니다. 한편 남편 이 판서는 자기가 진짜 잘나서 판서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망령이 되었죠. 이 판서가 서재에서 박씨 부인을 불렀습니다. 허허허, 부인, 그게 말이여. 내가 이제 판서가 되지 않았소. 집안의 격이 높아졌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예, 대감.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니, 부인과 내 사이에 자식이 없지 않소. 내가 대를 이어야 하는데 저작거린 난양이를 첩으로 들여야겠소. 예? 혹시 제가 그동안 대감께 서운하게 한 것이라도 있습니까? 아니, 부인과 내 사이에 자식이 없지 않소. 자네가 인호를 친아들처럼 돌보는 건 고맙지만 내가 대를 이어야 하는데. 그 말씀은 저작거리 난양이라는 기생을 첩으로 드리고 싶소. 이미 정해진 일이라오. 내가 대를 이어야 하는 건 가문의 도리 아니겠소.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아니, 사내가 첩 하나 드리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부인은 살아있는 부처처럼 마음이 넓지 않소. 마땅히 이해해야 하오. 아, 더 이상 말 말고 내 결정은 이미 끝났어. 잔치 준비나 잘하시오. 곡간 열쇠도 이참에 내게 맡기시오. 대가 끊기는 걸 막아야 하는 가문의 도리를 다하겠다는 고고한 판서나리는 홀로 흐뭇해하며 서재로 향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적인 부처는 처음으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죠. 20년을 나는 무엇을 위해? 하지만 그녀는 곧 그 뜨거운 눈물을 매몰차게 닦아냈습니다. 이상하다. 대감이 저리 내 말은 듣지도 않고 곡간 열쇠까지 달라 하다니 저 난양이라는 계집. 마포를 시켜 과거를 알아봐야겠다. 이 판서 대감의 통보는 이미 박씨 부인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그녀는 아직 복수 대신 수습을 원하고 있었고 20년 내조 경험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고. 대감의 통보를 받은 다음 날 박씨 부인은 마포를 급히 불러 밀담을 나눕니다. 마포야, 저 난양이라는 계집의 과거를 알아보라 했는데 어찌 되었느냐? 예, 마님.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저 난양은 1년 전 남대문 밖 김부자 댁에 있었습니다. 자세히 말해보거라. 첩으로 들어간 지 석 달 만에 본처를 모함하여 쫓아내려 했습니다. 몰래 곡간 열쇠를 복제하려다 들켜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은 김영감이 그 일로 크게 노하여 난양을 내쫓았으나 이미 일부 재산과 폐물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 관아에 고발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악녀를 우리 대감이 데려온 것이로구나. 더 있습니다, 마님. 저작거리 소문에 난양이 기생으로 있을 때도 여러 양반댁을 드나들며 재물을 뜯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시 저 계집의 목표는 처음부터 재산이었구나. 이 사실을 대감께 알려야겠다. 아니, 대감은 이미 넋을 잃었으니 인호, 내 아들에게라도 알려 함께 대감을 말려야 한다. 박씨 부인은 급히 아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20년을 친아들보다 더 극진히 키운 그 아이, 밤새 앓을 때 눈 한 번 붙이지 못하고 간호했던 그 아이, 분명 어미의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아비를 좀 말려다오. 저 난양이라는 계집은 이 집안을 거덜낼 것이야. 내가 사람을 시켜 그 악행을 모두 알아봤다. 어머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잣거리의 소문을 모두 믿으십니까? 소문이 아니다. 내가 확인한 사실이다. 내 아비가 저 계집에게 넘어가 곡간 열쇠까지 빼앗으려 한다. 어머니, 시끄럽습니다. 아들아, 넌 시끄럽다고. 내가 지금 우리 집안이 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가 시끄럽다고. 어머니, 저는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자식이 없으시니 아버지가 처벌 드리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어머니가 참으시면 될 일을 왜 저까지 피곤하게 하십니까? 제 훈일도 생각하셔야죠. 내가 자식이 없다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란 말이냐? 어머니, 저는 돌아가신 친어머니의 자식입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잘 돌봐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건 어머니의 의무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판서가 되어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것도 결국 아버지 덕 아닙니까? 의무. 내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대를 이으시려는 것도 어머니가 아들을 낳지 못하셨으니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제 앞날을 위해서라도 저는 아버지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20년의 헌신이 아들의 냉정한 혈육 논리 앞에 무너졌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저 비틀거리며 아들의 방을 나섰습니다. 집안이 첩을 들이는 잔치 준비로 시끌벅적했으니 하인들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묵묵히 일 잘하고 훤칠한 마포는 집안 여성들의 마음을 몰래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포가 사실 박씨 상단의 비밀 신복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마포 오라버니, 이 물동이 좀 옮겨주세요. 아이고, 마포님, 저도 도와주세요. 마포는 묵묵히 힘든 일을 도왔습니다. 25살의 젊은 사내, 훤칠한 키에 다부진 어깨. 그저 우직한 머슴일 뿐인데 이 판서댁 안채는 젊은 여성들의 마포 아리로 은근히 시끄러웠습니다. 마포 오빠, 정말 멋있지 않니? 어제는 나한테 웃어줬어. 뭐? 나한테도 웃어줬는데? 게다가 무거운 짐도 들어줬다고. 이들이 마포를 두고 다투는 동안 마포는 이 집의 재산 장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 판서 대감이나 아들은 이런 사소한 하인들의 마음까지는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잔칫날을 사흘 앞둔 밤, 난양의 방에서 은밀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이 판서 대감이 난양의 집을 찾았죠. 방 안은 부인 몰래 갖다 바친 온갖 사치품들로 휘황찬란합니다. 아이고, 대감. 이렇게 밤에 오시면 사람들이 볼까 부끄러워요. 허허, 난양아. 이제 곧 내 첩이 될 사람인데 뭐가 부끄럽단 말이냐? 대감, 그런데요. 제가 들으니 마님께서 아직도 곡간 열쇠를 쥐고 계시다면서요. 아, 그게 부인이 집안 살림을 오래 맡아왔으니. 그럼 제가 안방마님 되어도 곡간도 못 열어보나요? 그럼 제가 뭐예요? 아니야. 내가 잔칫날에 열쇠를 받아올 테니 걱정 말거라. 정말요? 역시 대감님. 그럼 잔칫날에 제가 직접 곡간을 확인해도 될까요?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허허, 그래, 마음대로 보거라. 난양의 얼굴에 교활한 미소가 스칩니다. 그녀는 이미 이 집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첩난양은 잔칫날을 앞두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는지 그녀는 자신의 야심을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장옷을 두르고 몰래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시오. 무엇이 궁금하신지? 제가 곧 큰 집안의 첩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본처를 내쫓고 제가 안방마님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왜 그러십니까? 어서 말씀해 주세요. 손님, 이 괴는 아주 흉합니다. 텅 빈 집에 괴가 나왔어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 무슨 소리? 제게는 판서 대감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점쟁이 주제에 헛소리나 짓거리고 있네. 난양은 점쟁이의 말을 비웃고 돌아섰습니다.
판서 대감의 첩이 된다는 오만함이 그녀의 눈을 가려 불길한 징조를 알아보지 못하게 막았죠. 텅 빈 집. 그녀는 그 말이 단순히 불운을 뜻하는 경고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파국을 예고하는 것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첩난양을 위한 거처의 잔치 준비가 한창입니다. 박씨 부인은 마지막으로 혹시나 아들이 아버지에게라도 진심으로 간언할까 싶어 난양의 거처로 향합니다. 하지만 문틈 사이로 보인 광경은 박씨 부인의 가슴속 부처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새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모시는 일 새어머니께서 해주신다니 저도 든든합니다. 우리 아드님도 저를 잘 도와주셔야죠. 그럼요. 새어머니는 젊고 예쁘시니 아버지도 행복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편할 것 같습니다. 시끄럽다고 말하던 아들이 편할 것 같다며 자기와 비슷한 나이의 첩에게 새어머니라 아양을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끄럽다고 했지. 이제는 아예 다른 어미를 찾는구나. 박씨 부인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20년의 헌신이 이 한 번의 목격으로 완벽하게 배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마르자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냉철한 상인의 눈빛으로 말입니다. 좋다. 그대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박씨 부인은 사라진다. 그리고 20년간 이 집에 묶여 있었던 박씨 상단 대행수로 돌아갈 것이다. 그녀는 어머니도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박씨 상단의 대행수로 돌아왔습니다. 20년간의 감정적 투자를 냉정하게 회수할 때가 된 것이죠. 밤이 깊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장옷을 두르고 마구간으로 향합니다. 머슴 마포가 무릎을 꿇고 있네요. 마포야, 예, 대행수 마님. 보고를 들어야겠다. 지난 3년간 내가 파악한 이 집안의 재산 목록을 말해라. 예, 마님. 쌀, 어음, 금은보화, 토지 문서 모두 마님께서 친정에서 가져오신 미천이거나 그 미천으로 불린 재산들입니다. 이 판서 대감이 벼슬로 번 돈은 거의 없습니다. 허허, 역시 이 집에서 진짜 주인은 나였구나. 마님, 무슨 명을 내리시겠습니까? 잔칫날 곡간을 비운다. 마님, 그렇게 하시면 이 집안은 텅 빈 폐가가 될 것입니다. 내가 20년간 이 집에 투자한 내 친정 미천, 쌀 한 톨, 어음 한 장 남기지 말고 모두 박씨 상단의 이름으로 돌려놓아라. 그리고 이 집안의 비리장부를 작성하라. 예, 허면 마님께서는 어찌하실 작정이십니까? 나는 잔치를 망쳐야지. 잔치가 가장 무르익었을 때 나는 너와 함께 도망칠 것이다. 마님, 어찌 그런 마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명성, 허허,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더냐. 저것들이 가장 바라는 그림으로 가야지. 늙은 마님이 젊은 머슴놈과 눈이 맞아 재산을 훔쳐 달아났다. 이것만큼 저 이판서의 체면과 내 아들놈의 훈리를 시궁창의 처박을 추문이 있겠느냐.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불명예라는 선물 말이다. 많은 사람들 입방아의 안주거리처럼 마님의 이야기가 이 한양 바닥에 파다하게 퍼질 것입니다. 어차피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20년간 박씨 부인으로 살았지만 진짜 나는 오래전에 죽었지. 이제는 진짜 나로 살고 싶구나. 그렇습니다. 야반도주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군 성을 제 손으로 불태우고 떠나는 박씨 부인의 가장 지혜롭고 통쾌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잔치 준비가 시작되었죠. 이 판서댁은 분주했어요. 하인들이 마당을 쓸고 요리사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악사들이 악기를 조율했습니다. 이 판서 대감은 새첩 난양을 드리는 이 잔치로 자신의 판서 체면을 세상에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님, 잔치 음식은 어떻게 준비하오리까? 최고급으로 하거라. 돼지 10마리, 소 2마리, 닭 100마리를 잡아라. 술은 3회주 100동이를 준비하고 과일은 개성배와 진주곶감으로 하거라. 이 판서 대감의 체면을 세워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역시 마님은 마음이 넓으십니다. 저렇게 웃으시는데 속으론 얼마나 힘드실까? 하인들은 박씨 부인을 동정했어요. 불쌍한 마님.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박씨 부인의 그 미소가 복수의 미소라는 것을. 이 모든 잔치 비용은 결국 이 판서가 탕진할 그녀의 돈으로 치러지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었죠. 박씨 부인이 마포를 다시 만납니다. 마포야, 곳간의 물건들을 옮길 수레는 준비했느냐? 예, 마님. 잔칫날 밤 뒷문 밖에 수레 5대를 대기시켜두겠습니다. 진정 상단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좋다. 잔치가 한창일 때, 모두가 술에 취해 정신없을 때, 그때 움직여라. 그리고 이것을 가져가거라. 박씨 부인이 마포에게 봉인된 편지 한 통을 건넵니다. 드디어 잔칫날이 밝았습니다. 이 판서댁 대문 앞은 높은 벼슬아치들, 부유한 상인들, 친척들로 가득합니다. 하하하, 감사하오. 어서 들어오시오. 오늘은 실컷 즐기시오. 그런데 본처 마님은 어떠하실까? 마음이 말이 아니겠구먼. 안채, 박씨 부인이 정갈한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마님, 손님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사랑채로 나가시겠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직접 새 식구를 맞이해야지. 마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씨 부인이 안채에서 나와 사랑채로 향합니다.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난양이를 소개하겠소. 난양아, 어서 이리 나오거라. 난양이가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얼굴에는 짙은 연지와 분을 바르고 머리에는 비녀를 가득 꽂아 치장한 얼굴엔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죠. 여러 어르신네들께 인사드립니다. 부디 이쁘게 봐주셔요. 그때 박씨 부인이 조용히 앞으로 나섭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죠. 어서 오너라, 난양아. 내가 이 집의 안주인 박씨다. 앞으로 이 집 식구가 되었으니 서로 잘 지내자꾸나. 예, 마님, 잘 부탁드립니다. 역시 박씨 마님은 마음이 넓으시구나. 부처님 같으신 분이야. 사람들은 박씨 부인을 칭찬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박씨 부인의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을 그녀는 20년간의 박씨 부인 역할에 마침표를 찍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사랑채는 잔치 분위기로 흥청망청합니다. 술잔이 끊임없이 오가고 모두가 취해 정신이 없습니다. 사랑채, 이 판서 대감과 첨난양, 그리고 아들이 거나하게 취해 웃고 있습니다. 상 위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하죠. 아이고 대감, 도련님 한 잔 더 받으셔요. 허허, 새어머니께 한 잔 받으니 술이 답니다, 달아. 허허허, 이제야 집안이 꼴을 갖췄구나. 난양아, 이제 내 곁에만 있어주면 돼요. 저 늙은 여편네는 이제 필요 없어. 하하하. 이때 마당 한편에서 머슴 마포가 조용히 움직입니다. 취한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마포는 곳간으로 향합니다. 열쇠 구멍에 미리 준비한 복제 열쇠를 꽂습니다. 찰칵 문이 열립니다. 시작이다. 곳간안, 쌀포대, 은자괴짝, 어음상자, 토지문서 보따리 모든 것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마포가 뒷문 밖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박씨 상단에서 온 사람들과 술에 5대가 조용히 들어옵니다. 조용히, 빠르게 모든 것을 수레에 실어라. 그들은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쌀포대를 나르고 괴짝을 옮기고 문서를 싸고 한 시즌 동안 계속되죠. 이 판서댁의 20년 역사가 한순간에 박씨 상단의 수레로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 박씨 부인은 안채에서 마지막 준비를 합니다. 20년, 이제 끝이구나. 박씨 부인이 화려한 옷을 벗고 수수한 여행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작은 보따리 하나를 챙기죠. 그 안에는 자신의 진짜 이름이 새겨진 도장과 박씨 상단 대행수의 증표가 들어 있습니다. 안녕, 박씨 부인. 이제 진짜 나로 돌아간다. 박씨 부인이 안채를 나섭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방 앞을 지나갑니다. 문틈으로 아들이 술에 취해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잘 있거라. 아들아, 내가 원했던 대로 조용한 어미는 이제 사라진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때 하인 하나가 헐레벌떡 사랑채로 뛰어들어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마님이 도망쳤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도망쳤다고?
마님이 마포놈과 함께 뒷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것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순간 사랑채가 술렁입니다. 안방마님이 머슴놈과 손님들이 옹성거리며 이 판서댁이 완전히 망신당했다고 수군거립니다. 이 판서대감은 하인들에게 당장 쫓아가 잡아들이라고 고함칩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곳간이 텅 비었습니다. 뭐라고? 이 판서 대감과 아들 첨난양이 허겁지겁 곳간으로 달려갑니다. 곳간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자 텅 비어 있습니다. 쌀 포대도 은자 괴짝도 토지 문서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바닥에는 장부 한 권과 편지 한 통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이게 쌀이, 돈이 다 어디 갔습니까? 이럴 수가. 아니, 내 돈이? 내가 안방마님 되면 쓸 돈이 다 어디 갔어? 이 판서 대감이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장부를 집어듭니다. 펼쳐보니 그것은 20년간 그가 박씨 부인의 돈으로 저질러온 모든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편지를 펼쳤습니다. 박씨 부인이 남긴 마지막 심판이었습니다. 대감, 그리고 내 아들이라 믿었던 도련님. 20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대들이 오늘 치를 잔치 비용, 이 집의 모든 재산은 처음부터 제 돈으로 장만한 것이지요. 박씨 부인은 편지를 통해 자신이 20년간 집안의 진짜 주인이었음을 선언했습니다. 헌신하는 부처라 불리면서도 시끄럽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던 주인이 이제 제 물건을 찾아갈 뿐이라고 통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편지와 함께 또 다른 장부도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은 대감께서 20년간 제 돈을 빼돌려 바친 뇌물 내역이에요. 저는 똑같은 장부를 한 부 더 만들어 내일 아침 관하로 보낼 것이에요. 탐관오리로 처벌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박씨 부인이 아니라 박씨 상단의 대행수이니까요. 오히려 저를 괴롭히면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20년간의 고생을 끝낸 박씨 상단 대행수 박씨는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이 판서 대감의 얼굴은 점점 새하얗게 변해갑니다. 이럴 수가. 아버지, 진정하십시오. 우리 이제 어떡합니까? 아니, 이게 무슨 돈이 다 없다고. 내가 안방마님이 되려고 했는데. 그때 밖에서는 손님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허허, 이 판서댁이 완전히 망신당했구나. 안방마님이 머슴놈과 도망쳤다니. 이건 한양에 소문이 퍼지겠어. 게다가 재산까지 다 없어졌다고. 이 집안은 이제 끝이야. 손님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한때 부처 같은 안방마님으로 칭송받던 집안이 하룻밤 사이에 음탕한 여자가 젊은 머슴과 도망친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나는 그저 첩 하나 드린 것뿐인데. 끝났다. 내 앞날이 다 끝났어. 머슴과 야반도주한 마님 아들이라는 소문이 한양에 퍼지면 나는 어떤 집안과도 혼처를 맺을 수 없어. 아니, 내 돈은? 내가 안방마님 되면 쓸 돈은 어디 갔냐고. 텅 빈 곳간 앞에서 오만했던 세 사람이 이제야 비로소 현실의 차가운 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찌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요? 그들이 누리던 모든 부귀와 체면이 단 한 여인의 것이었다는 진실을 깨달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그날 오전 관아의 포졸들이 이 판서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집안은 간밤의 추문 때문에 이미 난장판이었습니다. 포졸들은 탐관오리 혐의로 이 판서를 긴급 체포했고 이 판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저항하지 못하고 끌려갔습니다. 아들도 조사를 받게 되었고요. 첨난양은 재산이 없는 집에 남아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날로 짐을 싸서 도망쳤습니다. 이 판서댁은 하루아침에 폐가가 되었죠. 1년이 흘렀습니다. 곳간에는 빈 먼지만 남았고 남겨진 장부는 그의 모든 죄를 증명했으니 이 판서 일가의 몰락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야, 들었어? 이 판서가 제주도로 유배 갔다며. 당연하지.
안방마님은 머슴놈과 손잡고 도망갔다더라. 재산까지 싹 털렸대. 아이고, 그 도련님은 친어머니처럼 해준 은혜를 계모라고 무시하더니? 완전 망했지 뭐. 마님이 머슴이랑 눈이 맞았다는 소문 때문에 혼처도 못 구하고 새빵신세래. 제주도 바닷가. 이 판서대감이 파도를 바라보며 후회를 하고 있네요. 내가 잃어버린 건 재산이 아니었어. 20년간 나를 빛나게 해준 진짜 보석을 내 손으로 버렸지. 한양 누추한 새방. 아들 인호가 눈물 흘리며 중얼거립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저작거리 허름한 주막. 첨 난양은 술상을 나르고 있어요. 손님들이 수군댑니다. 그들은 후회했죠. 그럼 우리 박씨 부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푸른 바다 위 거대한 배 한 척이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박씨 상단이라는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죠. 갑판에 서 있는 여인, 화려한 상인복을 입고 머리를 높이 올린 박씨 대행수입니다. 마포야, 저기 보이지? 저기가 청나라야. 예, 대행수님. 곧 청나라 상인들과 큰 계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좋아. 조선을 넘어 청나라, 일본, 유구국까지 우리 상단의 이름을 크게 떨칠 것이다. 20년간 나는 박씨 부인이었지. 하지만 이제 상단의 책임을 짊어진 대행수로 내 삶을 살겠다. 이 판서 대감은 착각했습니다. 자신이 잘나서 판서가 된 줄 알았죠. 아들도 착각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부유하게 산 줄 알았죠. 하지만 진실은 20년간 묵묵히 뒤에서 모든 것을 일군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 그녀가 떠나자 텅 빈 곳간만 남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부처라 불렸지만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시끄럽다는 말에, 의무라는 말에 상처받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일군 것을 되찾고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것을. 세상은 그녀를 욕했지만 푸른 바다 위에 선 그녀의 얼굴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양 외진 곳 높은 담장 너머엔 쌍과부 집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합쳐 과부 경력만 33년, 남자 그림자도 없는 적막강산에 오늘따라 며느리의 다듬이질 소리가 유독 거칠게 울려 퍼집니다. 이 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가. 네, 어머님. 밤이 깊었다. 그만 두드려라. 누가 들으면 우리 집에 웬 장정 하나가 북 치는 줄 알겠다. 과부 집에서 소란스러운 소리 나면 못 쓴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잠이 통 오지를 않아서요. 빗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영 심란하고. 마음이 심란할 땐 불경을 외우든가 수를 놓으라니까.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마음을 못 잡느냐. 나는 네 나이 때 허벅지를 바늘로 찔러가며 참았다. 아이고, 저 깐깐함 좀 보세요. 최 씨 부인은 동네에서 호랑이 할매로 통합니다. 젊어서 과부되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마저 요절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숨이 턱턱 막힐 노릇이죠. 한창 나이 22에 남녀의 정이 뭔지 맛도 못 보고 평생 이러고 살아야 하니까요. 바늘로 찌르면 피만 나지. 님 생각 안 나는 건 아닌데. 뭐라 했느냐? 아닙니다. 문단 속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요. 밖으로 나온 옥분. 차가운 비바람이 볼을 때리니 오히려 속이 시원합니다. 이 집의 일과는 기승전 문단속입니다. 도둑이 들까봐? 아니요. 혹시라도 보쌈이나 나쁜 소문에 휘말릴까봐 시어머니가 결벽증처럼 챙기는 겁니다. 이놈의 빗장. 새로 만들어서 무겁기는 더럽게 무겁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감옥에 갇혀 사나? 사실 옥분도 알 건 다 압니다. 옆집 과부댁은 밤에 몰래 담 넘는 사내랑 눈이 맞아서 야반도주 했다더라. 뒷집 며느리는 보쌈 당하는 척하고 시집 갔다더라. 그런 소문 들을 때마다 옥분의 가슴엔 천둥이 칩니다. 엄마야. 어머님 들으셨어요? 무슨 소리냐? 고양이 놈이 장독이라도 깼느냐? 아닙니다. 고양이 소리가 아니에요. 저기 뒤편 헛간 쪽에서 꼭 사람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사람?
사람이라는 말에 최씨 부인의 눈빛이 매섭게 변합니다. 이 시간에 이 폭우 속에 과부집에 사람이 들어왔다? 이건 도둑 아니면 소문을 노리고 들어온 파렴치한 놈이 분명합니다. 옥분아, 너는 다듬이 방망이 들어라. 어떤 놈인지 몰라도 제 발로 들어왔으면 제 발로 못 나간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어머님, 무서워요. 그냥 관아에 신고할까요? 바보 같은 소리. 신고했다가 쌍과부 집에 사내가 들었네 소문이라도 나면 우린 그날로 혀 깨물고 죽어야 해.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 비장하기가 전쟁터 나가는 장수 같습니다. 옥부는 다리가 후들거려 죽겠는데 시어머니는 역시 연륜이 있어서 그런지 몽둥이 잡은 손에 힘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냐? 새 셀 때까지 나오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하나, 둘. 어머님, 짐승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 맞아요. 에이! 세상에나 도둑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 같은 사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습니다. 딱 봐도 평범한 놈은 아닙니다. 몸집이 옥분의 2배는 되어 보이고 빗물에 젖은 옷 사이로 보이는 근육이 울퉁불퉁합니다. 히! 이게 웬 피칠갑이야? 사람이 죽은 건가요? 물 좀. 그 순간이었습니다. 옥분의 심장이 33년 만에 가장 크게 쿵 하고 내려앉은 것은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평생 처음 가까이서 본 수컷의 강렬한 냄새 때문이었을까요? 안 된다. 이놈을 당장 끌어내야 해. 옥분아, 내다 버려라. 당장. 어머님, 피를 이렇게 많이 흘리는데 지금 쫓아내면 빗속에서 객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 대문에 귀신 붙어요.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 입이다. 이놈이 깨어나서 헛소리라도 하면 어쩔 셈이냐? 그래도 사람은 살리고 봐야죠. 부처님도 아픈 짐승은 거두신다 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제가 책임질게요. 옥부는 난생 처음 시어머니 말에 토를 달았습니다. 저 남자를 이대로 보냈다간 평생 후회할 것 같은 알 수 없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과연 깐깐한 최씨 부인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이 위험한 남자는 대체 정체가 뭘까요? 쌍과부 집의 운명을 뒤흔들 폭풍우 같은 밤. 그렇게 금지된 동거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밤새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거짓말처럼 맑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최씨 부인 댁 기와 지붕 위로 참새들이 짹짹거리는데 집안 공기는 살얼음판입니다. 시어머니 최씨는 새벽기도 대신 헛간 쪽을 노려보고 있고 며느리 옥부는 부엌에서 밥을 짓는데 밥물이 넘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헛간에 누워있는 그 거대한 비밀 때문이죠. 옥부는 평소에 자기 밥그릇에 3배는 될 법한 양을 퍼담습니다. 아픈 사람은 밥심으로 일어나야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밥 위에 귀한 달걀 하나를 톡 까서 올립니다. 시어머니가 봤으면 등짝 스매싱 감이지만 옥분의 마음은 이미 콩밭, 아니 헛간에 가 있습니다. 아가, 밥 짓는데 웬 뜸을 그리 들이냐? 그놈 아직 숨은 붙어 있더냐? 네. 코 고는 소리가 드르렁드르렁 하는 게 아주 동네 떠나가는 줄 알았습니다요. 쳇, 염라대왕도 덩치 보고 놀라서 돌려보냈나 보구나. 얼른 먹이고 보내라. 동네 사람들 눈에 띄면 큰일이다. 사내가 눈을 떴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니 붓기가 좀 빠졌는데 어머나 세상에. 씻겨놓고 보니 이목구비가 제법 훤칠합니다. 옥부는 밥상을 내려놓으며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릅니다. 남자의 우통이 반쯤 벗겨져 있었거든요. 저 정신이 좀 드시오? 밥 드세요. 신세 좀 지겠습니다. 체하십니다. 물도 좀 드시고요. 헌데 댁은 느시오? 어쩌다 그런 몰골로... 모르겠습니다. 네? 모른다니요? 눈을 떠보니 여기였고 제 이름도 사는 곳도 아무것도 기억나질 않습니다. 아이고, 뻔한 거짓말.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기억상실증은 도망자들의 필수 레퍼토리인 거. 하지만 순진한 건지 모른 척 해주는 건지 옥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머리를 다치셨나 보네. 그럼 부를 이름이 없으니 그냥 튼튼해 보이니까 돌쇠라고 합시다.
어때요? 돌쇠, 좋군요. 다 먹었으면 썩 나갈 것이지. 왜 마당을 서성거리느냐? 마님, 생명의 은인께 빈손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밥값은 하고 가겠습니다. 밥값? 네 몸뚱이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놈이 무슨... 저기 쌓여있는 장작, 제가 다 패드리겠습니다. 마당 한 구석엔 지난 겨울부터 묵혀둔 통나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머슴없이 여자 둘이 사는 집이니 장작 패는 게 제일 큰 골칫거리였죠. 최 씨 부인은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저거 사람 사서 하려면 돈이 얼만데. 정 그렇다면야 말리진 않겠다만. 다 못하면 밥값 토해내고 가야 한다. 자, 여러분, 이제 화면 고정, 침 닦을 수건 준비하세요. 돌쇠가 도끼를 높이 치켜듭니다. 세상에, 저 굵은 통나무가 두부 썰리듯 쩍 하고 갈라집니다. 보통 사내들이 으라차차 기압을 넣어야 패지는 나무를 이 남자는 숨소리 하나 안 섞고 툭 하고 패버립니다. 옥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킵니다. 죽은 남편은 붓 하나 드는 것도 무거워했는데 저 남자는 도끼를 무슨 붓에 돌리듯 하니 여자로서 본능적인 떨림이 오는 거죠. 어머, 저 팔뚝 좀 봐. 내 허벅지보다 굵네. 저런 팔에 안기면, 야, 내가 무슨 생각을... 그놈 참, 힘 하나는 장사네, 장사야. 옛말에 남자가 흘리는 땀방울은 진주보다 귀하다더니 우리 집 3년치 땔감을 오늘 다 해치우겠구나. 최 씨 부인도 여자는 여자입니다. 든든한 사내가 집안일을 척척 해내니 불안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 묘한 안도감이 듭니다. 그래, 저런 놈 하나 있으면 도둑 걱정은 없겠어라는 계산이 선 것이죠. 저 돌쇠야. 이거 좀 먹고 해라.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쓰러질라. 고맙습니다, 아씨. 힘쓰는 건 제 천직이라 괜찮습니다. 아씨는 무슨 그냥 옥분이라고 불러요. 근데 정말 기억 안 나요? 글줄이나 읽게 생기셨는데. 글쎄요. 기억은 안 나지만 한 가지는 알겠습니다. 네? 뭔데요? 이 집 밥맛이 조선 팔도에서 제일 좋다는 거. 어머머, 저 선수 좀 보소. 기억상실이라면서 작업 멘트는 청산유수네요. 옥부는 그 말 한마디에 그만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합니다. 그놈, 밥 먹는 건 소 같아도 일하는 건 황소 10마리 몫을 하는구나. 그렇죠, 어머님? 당장 내보내면 갈 데도 없어 보이는데. 상처 아물 때까지만이라도 좀 데리고 있으면 안 될까요? 힘쓸 일도 많은데. 안 그래도 지붕도 고쳐야 하고 물독도 옮겨야 하고 신고는 며칠 미루자꾸나. 대신요? 단속 철저히 해라. 동네 안악들 눈에 띄면 과부 집에 외간 남자 들였다고 소문나서 멍석말이 당한다. 낮에는 헛간에 숨어 있으라 해. 결국 최 씨 부인의 승인. 겉으로는 일꾼이 필요해서라지만 사실 두 여인 모두 이 적막한 집에 들이닥친 활기를 내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위험한 동거의 첫날 밤이 지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녀가 한 지붕 아래에 있으면 장작만 패는 게 아니라 마음도 패지게 된다는 거. 돌쇠가 이 집에 눌러 앉은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적막강산 같던 쌍과부 집에 묘한 활기가 돕니다. 고장났던 문짝도 뚝딱 고쳐지고 마당엔 풀 한 폭이 없이 말끔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변한 건 바로 우리 며느리 옥분입니다. 3년 내내 입던 칙칙한 무명옷 대신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옥색 저고리를 꺼내 입었거든요. 입술엔 연지 대신 앵두를 깨물어 붉은 물을 들이고요. 왜 그랬을까요? 호호, 다 아시면서. 옥분이 마을 우물에서 물을 길어옵니다. 시어머니가 돌쇠시키지 왜 네가 가냐 했지만 옥분은 바깥바람 좀 쐬고 싶어서요 라며 나왔죠. 사실은 돌쇠가 마당에서 일하는 모습 보려고 얼른 뛰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 물동이가 너무 무겁습니다. 아이고, 오늘따라 물을 너무 많이 펐나? 허리가 끊어지겠네. 어머, 어디선가 나타난 돌쇠가 옥분을 와락하고 받아냈습니다. 물동이,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지금 중요한 건 물동이가 아니라 두 사람의 거리입니다. 코끝이 닿을 듯 말 듯 돌쇠의 거친 숨소리가 옥분의 귓가를 간지럽힙니다. 다치지 않으셨습니까? 아씨. 네. 돌쇠야, 고맙다. 아니, 이거 좀 놓아라. 남들이 볼라. 무거운 건 저를 시키시지. 왜 고생하십니까?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머머, 이 남자 멘트 좀 보세요. 그냥 일 시키세요가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는 거잖아요. 옥분의 얼굴이 잘 익은 홍시처럼 빨개집니다. 그냥 네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아씨를 위해서라면 고생이 아니라 호강입니다. 돌쇠가 앞장서서 걸어가고 옥분은 그 듬직한 등짝을 보며 입을 틀어막습니다. 이미 게임 끝났네요. 옥분의 마음속엔 이미 돌쇠와 함께 살림 차리고 아이 셋은 낳았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꽉 채워놨던 꿀단지가 왜 반토막이 났지? 쥐새끼가 퍼먹었나 아니면? 이때 최씨 부인의 의심 어린 눈초리가 옥분에게 향했습니다. 옥분은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신 실실 웃으며 바느질 삼매경인데 옥분의 손에서 꿰매지고 있는 저 옷, 다름 아닌 돌쇠의 낡은 조끼였죠. 아가, 기분이 좋아 보이는구나.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네? 아니요. 날이 좋아서. 그 조끼는 뭐냐? 내 죽은 서방 옷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요? 돌쇠 옷이 너무 해져서 일 잘하면 옷 한 벌 해준다 하셨잖아요. 남는 천으로 기워주는 겁니다. 너무 정주지 마라. 언젠가 떠날 놈이다. 머슴하고 말 섞어서 좋을 거 하나 없다. 최씨 부인의 촉이 발동했습니다. 요것들 봐라 싶은 거죠. 하지만 옥분의 귀에는 시어머니 잔소리가 다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밤 돌쇠에게 줄 야식 주먹밥과 꿀물 생각뿐이니까요. 모두 잠든 야심한 밤, 옥분이 돌쇠에게 줄 주먹밥을 들고 살금살금 나갑니다. 그런데 돌쇠가 잠도 안 자고 땅바닥에 낙서를 하고 있네요. 그림을 그리나 싶어 가까이 가보니 세상에. 돌쇠야, 그건 글자가 아니냐? 아씨, 안 주무시고 어인일로. 내가 까막눈이긴 해도 그 정도는 안다. 서당원장님 흉내를 내는 것이냐? 붓글씨 쓰듯 획이 아주 힘차구나. 어깨너머로 배웠을 뿐입니다. 천한 놈이 글을 안다고 하면 흉이 될까 하여. 흉이라니. 내 평생 소원이 내 이름 석자 써주는 서방님 만나는 거였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멋지구나. 옥분은 완전히 넉다운 됐습니다. 힘만 센 줄 알았더니 머리에 든 것도 있는 남자. 옥분의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옵니다. 이거 먹어라. 꿀물도 타왔다. 어머님 몰래 가져오느라 혼났다. 매번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는지. 돌쇠야, 너는 어쩌다 기억을 잃었느냐? 글씨 쓰는 걸 보니 뼈대 있는 집안 자식 같은데 혹시 처자식이 있는 건 아니겠지? 옥분의 질문에 돌쇠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사실 돌쇠는 기억이 돌아왔거나 처음부터 잃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옥분 앞에서는 그냥 돌쇠이고 싶습니다. 처자식은 없습니다. 기억나는 건 없지만 제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분을 지키면서요. 지킨다고? 나를? 네, 마님이 쫓아내지 않는 한 저는 아씨 곁에서 장작도 패고 물도 깃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우물가에 떨어뜨리셨더군요. 글기 묻어 제가 털어두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남녀의 손이 댕기를 사이에 두고 포개졌습니다. 옥분은 숨이 멎을 것 같고 돌쇠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옥분을 빨아들입니다. 더 이상 머슴과 아씨가 아닙니다. 그냥 남자와 여자죠. 어휴, 저것들이 기어이 사다를 내는구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 이걸 어쩐다. 내쫓자니 옥분이가 상사병 걸려 죽을 것 같고 그냥 두자니 소문이 무섭고. 최씨 부인은 밤새 뒤척입니다. 며느리의 행복을 빌어주고 싶지만 세상의 시선이 너무나 무서운 시대니까요.
그렇게 옥분과 돌쇠의 사랑이 무르익어 가던 어느 날 밤, 달도 구름 뒤로 숨어버린 스산한 밤이었습니다. 며느리 옥분은 돌쇠 생각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데 동네 어귀에서부터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곧이어 쌍과 부집의 육중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밤 공기를 찢어놓습니다. 이리 오너라. 안에 인기척 있는 거 다 안다. 썩 문을 열지 못할까? 아이고, 여러분, 관아 포졸들입니다. 며칠 전부터 마을에 역적 잔당이 숨어들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더니 기어이 이 집까지 들이닥친 겁니다. 우리의 돌쇠, 아니 강모가 위험합니다. 어우님, 관아 사람들입니다. 돌쇠를 잡으러 온 게 분명해요. 어떡해요? 네? 호들갑 떨지 마라. 네가 떨면 놈들이 더 의심한다. 정신 똑바로 차려. 하지만 잡혀가면 죽습니다. 곤장을 맞고 능지처참을 당할 텐데. 누가 죽게 놔둔다더냐. 이 시어미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다. 나를 믿고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해라. 와, 우리 시어머니 카리스마 좀 보세요. 평소엔 그렇게 깐깐하더니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눈빛이 장군감입니다. 아씨, 오지 마십시오. 저들이 찾는 건 접니다. 제가 나가서 유인할 테니 그 틈에 모른 척하고 계십시오. 안 돼요. 나가면 죽습니다. 차라리 같이 도망쳐요. 저는 역적 누명을 쓴 몸입니다. 저 때문에 마님과 아씨까지 화를 입을 순 없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돌쇠가 옥분의 손을 뿌리치고 나가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려고 제 발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이 남자 끝까지 멋있으면 어떡하나요? 안 돼. 제발 가지 마. 네 이놈들! 벼락 같은 호통 소리에 포졸들이 멈칫합니다. 최씨 부인이 하얀 소복 위에 정갈한 장옷을 걸치고 꼿꼿한 자세로 툇마루에 서 있습니다. 그 기세가 어찌나 등등한지 횃불도 기죽어 꺼질 판입니다. 어흥, 관아에서 나왔소. 이 집에 흉악한 도망자가 숨어들었다는 제보가. 도망자? 흉악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그따위 더러운 입을 놀리느냐. 이 집은 나라에서 정려 표창을 내리네 마네 하는 청상 과부들이 사는 곳이다. 남정네 그림자도 얼씬 못하게 담을 쌓고 사는데 관아 나부랭이들이 감히 흙발로 마당을 밟아? 아니, 우리는 공무를 수행 중이라. 공무? 내 남편 제사상에 올릴 식칼을 가져오너라. 내 오늘 너희들의 무례함을 참지 못하고 혀를 깨물고 자결하여 내 피를 너희들 얼굴에 뿌려주마. 어디 감히 수절 과부의 안방을 뒤지겠다고 설치느냐? 캬, 사이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식칼 가져와라. 혀 깨물고 자결하겠다. 이거 옛날 양반집 부인들이 쓰던 최강의 필살기입니다. 과부 건드렸다가 자결이라도 하면 그 고을 원님은 파직당하고 난리가 나거든요. 포졸들이 쫄기 시작합니다. 최씨 부인이 대문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시선을 끄는 사이 옥부는 돌쇠를 광으로 피신시킵니다. 하지만 마땅히 숨을 곳이 없습니다. 돌쇠야, 저 독 안으로 들어가라. 얼른. 저 좁은 독에요. 제 덩치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살려면 쥐새끼처럼 구겨서라도 들어가야 해. 어서! 뚜껑을 덮자마자 포졸 2명이 뒷마당으로 들이닥칩니다. 옥부는 태어난 척 고추를 널고 있습니다. 어이, 거기 아무도 없소? 아이고 머니나. 남정네들이 예고도 없이. 어머님, 여기 뒷간에 똥 푸는 놈들이 왔나 봅니다. 옥분도 시어머니한테 배운 게 있어서 한성깔 하네요. 포졸들이 에이 재수없어 하며 침을 뱉고 돌아섭니다. 도간의 돌쇠는 숨도 못 쉬고 쭈그려 있겠죠? 에잉, 샅샅이 뒤져봤지만 쥐새끼 한 마리 없군. 정보가 잘못된 모양이야. 갑시다. 가는 길에 내 대문에 소금이나 뿌리고 가라. 부정탄다. 그리고 내일 날 박는 대로 관아에 가서 내 너희들의 행패를 낱낱이 고할 것이야. 아, 알았어. 과부 성깔 한번 더럽네 거참. 아이고, 10년 감수했네. 내 심장이 쫄깃해서 육포가 될 뻔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다. 그놈 돌쇠는 무사하냐? 위기는 넘겼지만 이제 다들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돌쇠를 숨겨둘 수 없다는 것을요. 꼬리가 잡히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최 씨 부인이 깊은 한숨을 쉬더니 장롱 깊숙한 곳에서 쌈짓돈을 꺼냅니다. 받아라. 넉넉진 않지만 노잣돈은 될 게다. 마님, 목숨을 구해주신 것만으로도 은혜가 태산 같은데. 듣기 싫다. 너 살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며느리 과부 신세 망칠까봐 그런 거다. 날 밟기 전에 떠나거라. 최대한 멀리. 어머님, 꼭 보내야 해요? 산속에라도 숨어 살면. 안 된다. 너도 같이 죽고 싶으냐? 사랑도 목숨이 붙어 있어야 하는 법이다. 인연이 있으면 살아서 다시 만나겠지. 시어머니의 말은 차갑지만 그 속엔 며느리와 돌쇠를 살리려는 뜨거운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돌쇠도 그것을 알게 말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마님 말씀 뼈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아씨,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옥분과 돌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애절해서 차마 볼 수가 없네요. 폭풍 같던 밤이 지나고 야속하게도 새벽은 어김없이 밝아옵니다. 쌍과 부집 뒷문 앞에는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 하룻밤 꿈처럼 스쳐 지나간 인연을 끊어내야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옥분이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울어서 앞도 잘 안 보일 지경입니다. 마님, 죽어 마땅한 놈을 살려주시고 밥까지 먹여주신 은혜 내세라도 꼭 갚겠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됐다. 은혜 갚을 생각 말고 어디 가서 잡히지나 말거라. 네가 잡히면 우리까지 줄초상이다. 썩 가거라. 최 씨 부인의 말은 매몰차지만 쥐고 있는 손은 파르르 떨립니다. 정이라는 게 참 무섭죠.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이제 돌쇠가 옥분을 바라봅니다. 아씨. 몸 조심하세요. 바꿈지 마시고요. 다치지도 마세요. 저 같은 놈은 머릿속에서 지우십시오. 좋은 기억만 남기고 부디 좋은 세상 만나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가세요. 제발 무사히 가세요. 돌쇠의 뒷모습이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옥분은 망부석처럼 서 있습니다.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신세, 과부라는 멍해가 이토록 무거운 것일까요? 돌쇠가 떠난 지 사흘, 닷새, 열흘, 옥분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입맛도 없고 잠도 못 자고 다듬이질도 멈췄습니다. 동네 의원을 불렀더니 화병에 속병이 겹쳤다고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저거 100% 상사병이라는 거. 아이고, 이 미련한 거다. 사내놈 하나 같다고 곡기를 끊어? 네가 죽으면 그놈이 알아주기나 한답더냐? 어머님, 죄송해요. 그냥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아서. 츠츠, 남편 죽었을 때도 밥만 잘 먹던 년이 머슴놈 하나 같다고 송장이 다 됐네. 최 씨 부인은 밉다 하면서도 옥분이 안쓰러워 죽습니다. 미움도 쑤어다 바치고 비싼 한약도 지어 먹이지만 옥분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치는 법이니까요. 나무는 이리도 단단하게 패놓고 사람 마음은 왜 이리 쩍 갈라놓고 갔을꼬. 최 씨 부인은 생각에 잠깁니다. 자신도 30에 혼자 되어 30년을 수절했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양반 가문의 법도니까 참고 또 참았죠. 그런데 죽어가는 며느리를 보니 지난 세월이 덧없이 느껴집니다. 내가 저 나이 땐 허벅지를 찌르면서 참았는데 옥분이는 못 참는구나. 아니, 참게 하면 안 되는 건가? 저러다 내 꼴 나면 평생 병만 보고 살다가 늙어 죽을 텐데. 최 씨 부인이 비장한 표정으로 짐을 쌉니다. 어머? 본인 짐이 아닙니다. 옥분의 옥색 치마 저고리, 그리고 튼튼한 집신, 거기에 패물과 엽전 꾸러미까지. 감이 오시나요? 우리 호랑이 시어머니가 드디어 사고를 칠 작정입니다. 일어나라. 해 중천에 뜨겠다. 어머님, 몸이 천근만근이라. 누가 밥하랬냐? 이거 들고 나가라. 당장. 네,
나가라니요? 이 야밤에요? 그래,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거라. 너처럼 산에 못 잊어서 빌빌거리는 며느리 우리 가문에는 필요 없다.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 썩 꺼져.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신 차릴게요. 쫓아내지 마세요. 옥부는 쫓겨나는 줄 알고 서럽게 웁니다. 갈 곳도 없는 과부가 쫓겨나면 거짓골을 못 면하니까요. 그런데 최 씨 부인이 옥분의 손에 억지로 보따리를 쥐어주며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이 바보 같은 년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보내주는 거야. 예. 가서 그놈 찾아라. 내 수소문 해보니 산 너머 주막에 머슴놈과 인상차기가 비슷한 놈이 있다더라. 멀리 못 갔을 게야. 어머님, 정말입니까? 정말 가도 됩니까? 나는 이미 틀렸다. 남들 눈치 보느라 내 인생은 시들어버렸어. 하지만 너는 아직 젊다. 꽃이 피었는데 벌이 날아오지 못하게 막는 건 죄악이지. 가서 그놈이랑 살든 볶아 먹든 내 마음대로 해라. 어머님을 두고 어찌... 걱정 마라. 나는 며느리가 바람나서 야반도주했다고 소문 낼 테니 너는 죽은 듯이 이름 바꾸고 살아.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고. 알겠느냐? 눈물 나서 못 보겠네요. 바람난 며느리라는 오명은 시어머니가 다 뒤집어쓰고 며느리에게는 자유를 주는 겁니다. 이게 찐 사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어머님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빨리 가라. 해 뜨면 동네 사람들 나온다. 뛰어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어머님, 건강하세요. 옥분이 달립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저 산 너머 어딘가에 나의 님 돌쇠가 있을 테니까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대문을 넘은 옥분의 발걸음은 새처럼 가볍습니다. 아이고, 이제 나 혼자 무슨 낙으로 사나. 옥분아, 부디 잘 살아라. 나처럼 살지 말고 행복해라. 텅 빈 기와집엔 다시 정막이 찾아왔지만 그 정막은 예전과는 다릅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피어난 희망이 깃들어 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눈물겨운 결단으로 생애 첫 가출을 감행한 옥분. 곱게 자란 양반집 규수가 험한 산길을 달립니다. 집신이 달아 발가락이 까지고 치맛자락은 가시덤불에 찢겨 너덜너덜해졌지만 옥분의 눈은 샛별처럼 빛납니다. 내 서방님은 내가 찾는다. 이 일념 하나로 버티는 거죠. 저기 주모님, 혹시 이 근처에 덩치산만하고 밥을 머슴 5명분 먹는 사내 못 보셨소? 음매는 부리부리한데 웃을 땐 순박한... 아이고, 댁이 벌써 3번째 묻는 거요. 산만한 덩치가 어디 한둘인가? 근데 밥을 5그릇 먹는 놈은 하나 있었지? 정말요? 그게 언제입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한 사흘 됐나? 숯 굽는 김씨네 숯가마 쪽으로 올라가던데 일손 구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색시 그놈한테 빚이라도 졌소? 눈에 도끼가 가득하네. 빚이라니요? 제 목숨 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빙고, 찾았습니다. 밥 많이 먹는 게 이럴 땐 도움이 되네요. 옥부는 먹던 국밥값을 치르고 숯가마가 있다는 깊은 산 속으로 다시 뜸박질을 시작합니다. 그때 둔탁하면서도 경쾌하게 나무가 쪼개지는 이 익숙한 소리, 옥분의 귀가 번쩍 뜨입니다. 세상 천지의 도끼질 소리가 저렇게 찰진 산에는 딱 한 명뿐이거든요. 돌쇠야. 아씨, 아니 옥분 씨? 이 무심한 사람아,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혼자 오십니까? 마님은요, 무슨 변고라도 생긴 겁니까? 변고는 무슨... 어머님이 가라 하셨어요. 당신 따라가서 살라고 등 떠밀어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마님께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 이제 갈 데도 없어요. 호적에서도 파였고 빈털털이에요. 책임져요. 네? 책임지겠습니다.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아니, 그건 거짓말이고 밥은 굶기지 않겠습니다.
평생 제 곁에 있어 주십시오. 드디어 만났습니다. 산속에서 펼쳐지는 격정멜로. 숲속 새들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돌리네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인적 드문 깊은 산골에 터를 잡았습니다. 돌쇠는 산에서 약초를 캐고 숯을 구워 장에 내다 팔고, 옥부는 텃밭을 일구며 살림을 꾸렸죠. 비록 비단옷 대신 무명옷을 입고 쌀밥 대신 보리밥을 먹지만 두 사람 얼굴엔 웃음꽃이 떠나질 않습니다. 부인, 많이 드시오. 요즘 아이 젖 먹이느라 살이 쏙 빠졌소. 서방님도 참... 저는 서방님 얼굴만 봐도 배가 부릅니다. 근데 우리 개똥이가 누굴 닮아서 저리 힘이 센지 모르겠어요. 젖을 빨 때마다 아파 죽겠습니다. 허허, 누굴 닮긴요. 청하장사 아비 닮았지. 나중에 커서 장군감 될 겁니다. 네, 여러분. 그새 토끼 같은 자식이 생겼습니다. 태명은 건강하게 살라고 개똥이. 밤마다 적막강산이던 과부 시절과는 달리 이 산골 오두막은 밤마다 사랑이 넘치고 아이 울음소리로 시끌벅적합니다. 이게 사람 사는 맛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장날, 옥부는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박물장수 할머니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귀에 꽂힙니다. 아유, 저 아랫마을 쌍가부집 최씨 부인 말이야. 요즘 아주 넋이 나갔다더만. 왜 아니겠어? 며느리가 바람나서 도망갔으니 충격이 컸겠지. 혼자 그 넓은 기와집 지키느라 꼴이 말이 아니라더라. 밥도 굶고 누워만 있다던데. 쯧쯧 곧 따라가겠어. 여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부인, 모른 척하고 살기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렇죠? 가봐야겠죠? 잡혀가더라도. 어머님 돌아가시는 꼴은 못 보겠어요.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돕니다. 자신을 위해 희생한 시어머니가 병들어 누워있다니요. 옥분과 강문은 장사를 접고 서로의 눈을 바라봅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했죠. 갑시다. 짐 싸시오. 셋이 살기엔 적막했는데 많이 모시고 살면 딱 좋겠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알아누우셨다니.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옥분과 강문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짐을 꾸리는데 옥분의 눈에선 수도꼭지 튼 것처럼 눈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이제 막 행복해지려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평생 한이 될 테니까요. 서둘러 짐을 챙겨 막 살인문을 나서려던 찰나였습니다. 여보, 조금만 서둘러요. 우리 어머니. 내 손 한번 못 잡아보고 가시면 어떡해. 걱정 마시오, 부인. 마님은 기가 세신 분이라 쉽게 안 쓰러지실 거요. 내가 업고 뛰어서라도 오늘 안엔 도착할 테니. 두 사람이 막 대문을 나서려는데 저 아래 산비탈길에서 웬 나귀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아주 익숙하고도 쩌렁쩌렁한 목소리. 이놈의 당나귀가 늙었나? 왜 이리 비실거려? 밥값도 못하는 놈 썩 움직이지 못할까? 여보, 이 목소리... 설마 헛것이 들리는 건가? 기절하지 마세요. 다 죽어간다던 최씨 부인이 홍길동처럼 나타났습니다. 지팡이 대신 회초리를 들고 이마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힌 채 위풍당당하게 산을 올라온 겁니다. 너희들 어디 가냐? 내 짐 풀어줄 생각은 안 하고 어딜 도망가? 어머님? 아픈 거 아니셨어요? 밥도 굶고 누워 계신다면서요? 밥을 왜 굶어? 내가 굶어 죽으면 내년이 아이고 시원하다 할까봐 보란듯이 새끼 꼬박 챙겨 먹었다. 근데 저 보찜은 뭐냐? 너희들 나 온다는 소문 듣고 도망가는 길이냐? 아이고 마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마님 편찮으시다는 소문에 한달음에 뵈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장터의 소문은 최씨 부인의 큰 그림 혹은 와전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보내고 혼자 넓은 기와집 지키고 있자니 적막해서 미칠 지경이었던 거죠. 재미없어 못 살겠더라. 벽 보고 혼잣말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밤마다 귀신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집 팔았다. 집을 팔아요? 그 으리으리한 기와집을요? 그래. 과부 혼자 살기에 너무 크다. 헐값에 넘기고 돈으로 바꿨다. 나도 이제 늙끔하게 손주 재롱이나 보며 편하게 살란다. 왜? 싫으냐? 싫으면 이 돈 가지고 딴 데 가서 살고. 돈 가지고 딴 데 간다는 말에 강무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역시 우리 시어머니 빈손으로 올 분이 아니죠. 자본주의의 맛을 아시는 분입니다. 마님, 무슨 섭섭한 말씀을. 이 집 기둥뿌리가 뽑히더라도 모시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마님 댁입니다. 어머님, 정말 잘 오셨어요. 저 매일 밤 어머님 생각에 울었어요. 지질이 궁상 떨기는. 근데 내 손주 놈은 어디 있냐? 그렇게 기막힌 동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예전 쌍과부 집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월은 흘러 쌍과부 집의 전설은 잊히고 산골 마을에 화목한 가족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진한 게 정을 나눈 가족이라고요. 옥분아. 네, 어머님. 그때 그 비 오던 밤 이놈 살려주길 참 잘했다 싶다. 아니었으면 내 평생 이렇게 웃어보고 죽었겠냐. 아님도 참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어머님, 오래오래 사세요. 저희랑 천년만년. 수절보다 사랑을, 체면보다 행복을 택한 용감한 여인들, 그리고 굴러들어와 박힌 돌이 된 듬직한 사내,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뭐 있나요? 옥분이처럼 용기 내고 최씨 부인처럼 쿨하게 오늘도 사랑하며 사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화면 가득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보이시죠? 타닥타닥 소리마저 경쾌한 이 불길 속에 던져지고 있는 하얀 옷가지들. 네, 바로 죽은 사람을 위해 입던 상복입니다. 그리고 그 불길 앞에는 오늘의 주인공 60대 박마님이 서 계신데요. 슬픈 척 표정을 갈무리하려 애쓰고 있지만 눈빛만큼은 어째 형형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영감, 보고 계시오?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이 삼배옷 이제 다 태워버릴 것이오. 3년이면 넉넉히 입었지, 암? 박마님이 주위를 휙 둘러보네요. 보는 눈이 없는 걸 확인하고는 목소리를 낮추며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아이고 매 시원하구먼. 알터니가 빠져도 이보다야 시원할까? 영감, 저승 가서도 돈 아낀다고 굶지 말고 제발 좀 사자시오. 난 이제 내 세상 살다 갈 테니께. 어머나 세상에, 상복을 태우면서 이렇게 시원해하다니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저 불길 앞에서 해방감을 만끽하고 있는 박마님의 사연입니다. 사실 조선시대 여인네들에게 남편 3년상이 어디 보통 일입니까? 고기 냄새만 맡아도 죄인 취급받고 웃음 한번 크게 못 웃고 꼬박 3년을 죄인처럼 살아야 했죠. 색동옷은 꿈도 못 꾸고 온 집안을 하얀 배천으로 도배한 채 숨죽여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박마님에게는 지난 3년이 남들보다 20배는 더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죽은 남편 김진사가 조선 팔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 대성통곡을 할 천하의 왕구두세 자린고비였기 때문이죠. 자, 3년 전 김진사의 저녁상 한번 볼까요? 아이고 처참합니다. 보리밥 한 덩이에 간장 종지 하나가 전부. 그런데 이 양반 밥은 안 먹고 천장만 빤히 봅니다. 석가래에 매달린 굴비 한번 쳐다보고 밥 한 술 뜨고 세상에 눈으로 반찬을 삼겠다는 거죠. 어허! 이 사람아! 굴비를 2번이나 쳐다보았어! 밥 한 숟갈에 한 번씩만 보라 하지 않았어! 닳는다! 달아! 아이고 매 영감, 눈으로 보기만 하는데 닳기는 뭐가 닿는답니까? 여러분 방금 들으셨죠? 세상에 굴비를 눈으로 보는 것조차 횟수를 딱 정해놨습니다. 밥 한 숟갈에 딱 한 번만 쳐다보라고요. 자주 쳐다보면 굴비에 광이 달아서 안 된답니다. 허허, 이 정도면 정말 자린고비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랜만에 한양에서 내려온 며느리가 부엌에서 갓 지은 밥을 퍼서 나르고 있었는데요. 아버님, 진지 덮어 올릴까요? 그런데 글쎄 며느리의 손이 그만 미끄러졌습니다. 주걱에 가득 담긴 밥 한 덩이가 그대로 마룻바닥에 철썩. 어머나! 으악! 내 피 같은 쌀이! 그 순간 김진사는 번개같이 몸을 날려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평소에 쌀 한 톨도 아깝다며 벌벌 떨던 양반인데 밥 한 주걱이 통째로 바닥에 곤두박질 쳤으니 그만 눈이 뒤집히고 만 겁니다. 아깝다. 아까워. 이걸 어째? 흙이 좀 묻었다고 버릴 순 없지. 영감, 그거 흙바닥에 떨어진 거요. 개 줘도 안 먹겠소. 아니야. 털어내면 되네. 쌀이 얼마나 귀한 건디? 그리고는 그 밥을 흙먼지가 묻은 채로 허겁지겁 입에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워서 하도 아까워서 씹지도 않고 그냥 급하게 꿀꺽꿀꺽 넘기는 겁니다. 영감, 천천히 드시오. 물이라도 한 모금. 아니야. 괜찮아. 이대로 캑! 그 순간 제대로 씹지도 못한 밥덩어리가 목구멍에 턱 막혀버렸습니다. 캑! 캑! 영감, 물 드시오. 물. 아니. 물 먹으면 밥맛 없어지고 배만 캑! 그렇게 김진사는 물 한 모금 마시기도 전에 밥덩어리를 억지로 삼키려다가 그대로 뒤로 벌렁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영감, 정신 차리시오. 이 양반아. 아이고 맙소사,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요? 떨어진 밥알이 아까워서 물도 한 모금 안 마시고 허겁지겁 주워 먹다가 그만 목이 막혀 돌아가시다니요. 아마 역사책을 샅샅이 뒤져봐도 이런 분은 우리 김진사 딱 한 분뿐일 겁니다.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꼬박 3년을 상복 속에 갇혀 지냈으니 우리 박마님 속이 오죽했겠습니까? 아주 속이 문드러지다 못해 사리가 한 바가지 나올 지경이었죠. 하지만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했던가요? 드디어 오늘이 그 지긋지긋한 3년상이 끝나는 날, 바로 탈상하는 날입니다. 드디어 자유의 날이 밝은 거죠. 자, 이제 박마님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장롱 깊숙한 곳을 뒤지더니 귀한 보자기 하나를 꺼내는데요. 스르륵 매듭을 풀자 어머나 눈이 부시게 화려한 진분홍색 비단 저고리가 그 고운 자태를 드러냅니다. 그래 이것이여. 내가 이날만을 위해 3년을 별렀구먼. 영감이 알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지만사 알게 뭐 있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박마님이 거울 앞에 앉아 꽃단장을 시작합니다. 연지곤지 곱게 찍고 찬빗으로 머리를 빗어 넘기는데요. 가만 보니 60대인데도 피부가 아주 곱습니다. 3년 동안 햇볕 한 줌 못 보고 방에만 갇혀 지낸 덕분에 아이러니하게도 피부 하나는 백옥이 된 거죠. 박씨여, 너 아직 안 죽었다. 오늘 장터 나가서 기름 냄새 풍기는 빈자떡도 사 먹고 분통도 하나 새로 사자고. 이야, 꽃단장 하시니 인물이 훤합니다. 그 고운 자태를 상복 속에 감추느라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콧노래가 절로 나오죠. 곳간 열쇠 내거겠다. 잔소리꾼 없겠다. 세상 천지가 다 내 집 마당 같을 겁니다. 그런데 호사다말하고 좋은 일엔 꼭 막아끼죠. 위풍당당하게 대문을 활짝 여는데 뜻밖의 불청객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털이 숭숭 빠지고 꾀죄죄한 들개 한 마리. 근데 이 녀석 눈매가 묘하게 매섭고 억울해 보입니다. 특히 왼쪽 눈썹 위에 큰 점 어째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나요? 어머나, 이게 뭐고? 웬 들개가 남의 집 대문을 막고 있어? 들개가 고개를 들어 박마님을 빤히 쳐다봅니다. 어딜 가? 못 가? 이 여편네가 돈 귀한 줄 모르고? 이놈, 썩 물러가지 못할까? 재수없게 대문 앞을 가로막고 있구먼. 에이 뒤퇴. 오늘 같은 좋은 날 애군이나 끼칠까봐. 박마님이 허이 하고 발을 구르며 쫓으려는데 그 순간 이 녀석이 글쎄 박마님의 저 고운 분홍색 치맛자락을 덥석 물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안 나? 이 미친 개 같은 놈. 내 비단옷 찢어진다. 이것이 얼마짜린 줄 알고? 안 돼! 못 가! 이 여편네야! 이 비단옷에 흙 묻는다! 돈 쓸어 가지 마라! 제발! 아이고 저런저런. 모처럼 새 옷 빼입고 나가려는데 들개가 치맛자락을 물고 늘어지니 원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죠? 보통 개들은 발길질 신용만 해도 깨갱하고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헌데 이 녀석은 아주 죽기 살기로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박마님이 끙끙대며 한참을 실랑이 하는데 와, 요 조그만 녀석이 힘은 또 어찌나 장사인지 마치 천근만근 무쇠덩어리라도 매달아 놓은 것 같다니까요. 겨우겨우 치맛자락을 쑥 빼내는데 아이고 저런, 치마 끝이 개침으로 축축하게 젖어버렸네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박마님 울그락불그락한 얼굴로 녀석을 쏘아봅니다. 에이 퇴. 기분 잡쳤네. 너 이놈의 개. 내 눈에 다시 띄면 그땐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박마님이 씩씩대며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등 뒤에서 자꾸 탁탁탁 발소리가 들립니다. 휙 돌아보니 글쎄 아까 그 녀석이 일정한 거리를 딱 두고 쫄래쫄래 따라오고 있지 뭡니까? 따라오지 마. 저리 가라니까.
들깨 멈춰서서 박마님을 빤히 봅니다. 그 눈빛이 3년 전 죽은 남편이 장보러 가는 아내 뒤통수에 대고 돈 아꼈어 하고 쏘아보던 그 눈빛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어우, 웬 개가 눈빛이 저렇게 기분 나빠? 꼭 누구처럼. 에이, 설마 아니겠지? 3년 만에 헛것이 보이나? 느낌이 팍 오시죠? 저 끈질긴 집착, 저 억울한 눈매. 네, 맞습니다. 저승 갔던 자린고비 김진사가 하필이면 누렁이 탈을 쓰고 3년 만에 컴백홈을 해버린 겁니다. 박마님은 꿈에도 모르고 시장통 잔집 앞을 기웃거리는데요. 치익하고 기름 끓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기름 자르르 흐르는 저 녹두빈 잣떡. 3년 동안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박마님 군침을 꿀꺽 삼키며 엽전 주머니를 꺼내드는데 주모, 여기 빈자떡 넉 장만 싸주시오. 아주 두툼한 놈으로다가. 아이고 마님 상복 벗으시더니 얼굴이 꽃이네 그려. 어서 오슈. 박마님이 돈을 건네려는 그 찰나 갑자기 다리 밑에서 녀석이 번개처럼 튀어나와 박마님의 손목을 탁 칩니다. 그 바람에 엽전이 바닥에 짤랑 하고 요란하게 떨어지는데요. 엄마야, 깜짝이야. 안 돼! 쓰지 마! 그 피 같은 돈을 어딜 써? 이게 진짜. 야, 그거 내 돈이야. 비켜. 손대지 마! 빈자떡은 무슨 빈자떡이야? 허허, 세상에나. 개가 주인 돈을 지킵니다 그려. 빈자떡 사 먹으려는 손을 탁 쳐내더니 이제는 그 돈을 밟고 서서 내놔라 하고 으르렁대니 이거야 원 돈 쓰지 말라고 감시하는 시어머니가 따로 없습니다. 구경꾼들은 어머 저 개가 주인 돈 아껴주네 기특하다 하며 웃지만 박마님 속은 아주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결국 우리 박마님 빈자떡은 입에도 못 대보고 그림의 떡이 돼버렸고요. 떨어진 엽전 줍느라 개랑 흙바닥에서 한바탕 뒹굴어야 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박마님이 씩씩대며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아니 글쎄 이 뻔뻔한 녀석이 박마님을 앞질러 대문 안으로 쏙 들어가더니 세상 편한 자세로 마루 밑 가장 시원한 명당 자리에 떡하니 자리를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허! 저거 아주 지지반빵이네. 너 이놈 당장 안 나가? 하지만 이 녀석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보란듯이 입이 찢어져라 하품만 쩍 하는데요. 박마님은 분해서 빗자루를 들었다 놨다 하며 씩씩거리지만 어쩌겠습니까. 녀석의 쑥 들어간 퀭한 눈을 보니 그만 마음이 약해지고 맙니다. 결국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푹 내쉬고 말죠. 저거 아주 때를 쓰는구먼. 너도 오죽 배가 고프면 이러겠냐? 내 팔자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밥이나 먹고 가라. 박마님은 툴툴 대면서도 부엌에서 식은 밥 한 덩이를 챙겨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정체불명의 들개 땡치리를 집에 들이게 됐는데 그런데 요 녀석 하는 짓이 영 심상치가 않습니다. 보통 개들은 밥 먹고 나면 마당에서 늘어지게 낮잠이나 잘 텐데 말이죠. 이 녀석은 박마님이 부엌에만 들어갔다 하면 졸졸 따라와서 시어머니처럼 감시를 하지 뭡니까? 하루는 박마님이 모처럼 고소한 냄새 좀 풍기려고 번철에 기름을 두르는데 아니 글쎄 이 녀석이 아궁이 옆에 껌딱지처럼 딱 붙어 앉아서는 난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안 돼! 멈춰! 이 여편네야 기름이 썩어나냐? 아끼라고! 아이고 개가 되어서도 저 잔소리는 여전합니다. 듣다 못한 박마님 기가 차서 국자를 허공에 허이허이 휘두르며 소리를 빽 지릅니다. 아이고 시끄러워. 야, 너 밥 얻어먹기 싫으냐? 개가 왜 남의 살림에 참견이야? 참견이 저리 안 가? 결국 박마님 녀석 등살에 못 이겨 맹물에 된장만 풉니다. 그제야 농은 만족한 듯 꼬리를 흔들며 제자리로 돌아가는데요. 거기가 어디냐고요? 바로 김진사가 목숨처럼 지키던 곳간 문 앞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동네 소식통 뺑덕 어멈이 마시를 나왔습니다. 형님 계슈? 나왔어. 아니 근데 마당에 웬 개를 다 키우? 형님 개 싫어하잖아. 아이고 왔는가. 말도 마. 웬 들개놈이 눌러앉아서 나가지도 않고 상전 노릇을 한다니까. 밥값이라도 하라고 냅뒀지. 뺑덕 어멈은 마루에 걸터앉아 부채질을 하며 무심코 마당의 들개를 쳐다보는데요. 녀석은 배를 깔고 엎드려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햇빛 받아 번들거리는 콧잔등이며 저 짝짝이 눈까지. 가만 보던 뺑덕 어멈 눈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더니 대뜸 무릎을 탁 치며 박마님 소매를 잡아당기네요. 어머 형님 저 개 좀 봐봐. 자세히 좀 봐봐. 왜 벼룩이라도 옮았을까봐? 아니 그게 아니고
저 개 왼쪽 눈썹 위에 콩만 한 점 박힌 거 하며 한쪽 눈 살짝 처진 게 누구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누구? 설마. 누구긴 누구야. 3년 전에 돌아가신 바깥 양반 김진사 어르신이랑 판박이네 판박이. 맙소사 박마님은 소름이 쫙 끼칩니다. 에이 설마 하고 다시 개를 쳐다보는데 자기를 쳐다보는 그 눈빛이 영락없는 김진사입니다. 돈 아껴라, 문단속 잘해라, 물 아껴 써라 하던 그 징글징글한 눈빛 말이죠. 박마님 심장이 쿵쾅거리지만 내색은 안 하고 짐짓 태연하게 말합니다. 아이고, 이 여편네가 망령이 났나? 걔한테 영감이라니. 죽은 사람이 들으면 벌떡 일어나겠네. 아니야 형님. 내 촉이 딱 왔어. 어디 한번 시험을 해보자고. 진사 어르신이 살았을 때 환장하게 좋아하던 거랑 질색팔색하던 거 딱 2개만 가져와 봐. 그 말에 박마님 불이 나게 부엌으로 달려가는데요. 김진사가 생전에 없어서 못 먹던 상주곶감 2개 그리고 돈 아깝다고 쳐다보지도 않던 그 비싼 청주 한 사발을 들고 나옵니다. 박마님과 뺑덕 어멈은 숨을 죽이고 들게 아니 땡칠이 앞으로 다가가는데요. 자, 과연 이 녀석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박마님이 떨리는 손으로 곶감을 휙 던져줍니다. 옛다, 곶감이다. 그러자 자고 있던 녀석 벌떡 일어나더니 꼬리가 안 보일 정도로 세차게 흔들어대며 곶감을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립니다. 그리고는 더 없냐는 듯 입맛을 쩝쩝 다시며 박마님 치맛자락에 매달리기까지 하는데요. 더 줘. 달달한 거 더 줘. 거봐. 걔가 고기보다 곶감을 더 좋아하네. 영락 없구만. 박마님, 이번에는 비장의 카드, 비싼 청주가 담긴 술상을 개 앞에 들이밀어 봅니다. 한 병에 쌀 한 가마니 값이나 하는 아주 귀한 술이죠. 자, 그럼 이건 어떠냐? 아주 비싼 술이다. 술 냄새를 킁킁 맡던 들깨 갑자기 눈을 세모꼴로 뜨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지저댑니다. 그러더니 글쎄 앞발도 아니고 뒷발을 들어 술상을 뻥 하고 차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와장창 술잔 깨지는 소리가 마당을 울립니다. 으악! 아까워라. 아니지. 이 여편네가 미쳤나? 이 금값 같은 술을 사와? 돈이 썩어났냐? 저거 좀 보세요. 자기가 발로 뻥 차놓고는 바닥에 흐르는 술이 아까워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 꼴을 본 박마님 다리에 힘이 탁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데요. 술상 엎어놓고 돈 아깝다고 씩씩대는 저 고약한 성질머리. 3년 동안 아주 지겹도록 봐왔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아이고, 맞네 맞아. 이 썩을 영감쟁이가 기어이 돌아왔네. 어머 형님. 진짜 진사 어른이 환생했나 봐.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담. 박마님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사나 했더니 개 껍데기를 쓰고 감시하러 오다니요. 땅을 치며 울던 박마님 갑자기 눈물을 뚝 그치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곤 표정이 싹 바뀌는데요. 아주 표독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장난기가 가득합니다. 허리에 손을 척 얹고는 녀석을 내려다보며 소리치는데요. 그래, 좋다. 영감, 잘 돌아왔소. 살아생전엔 여자가 감히 하늘 같은 서버방님 뜻을 거스르냐고 큰 소리 뻥뻥 쳤지. 어디 지금은 개꼴이 되어서도 그 소리가 나오나 봅시다. 내가 아주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을 쏙 들어가게 해줄 테니까. 야, 우리 박마님 독이 바짝 올랐습니다. 평생 기눌려 살던 아내가 상전이 되고 천하의 김진사가 개가 되어 꼼짝 못하는 상황. 드디어 판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다음날 아침 대바람부터 마당에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박마님이 보란듯이 숯불 위에 고기를 척척 올리는데요. 치익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맛있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아따, 냄새 좋다. 영감 살아있을 땐 제사상에서나 보던 고기를 내 돈 내고 사 먹을 줄이야. 호호호호.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가 아주 예술입니다. 마루 밑에서 자던 땡칠이 이 기막힌 냄새에 코가 먼저 벌름하더니 자석에 이끌린 듯 슬금슬금 평상 앞으로 다가오는데요. 침을 질질 흘리며 꼬리를 흔드는 꼴이 영락없는 똥개입니다. 하지만 속은 양반 김진사라 체면 구기게 차마 짖지는 못하고 그저 애처로운 눈빛만 쏘아대고 있군요. 임자, 나도 한 입만. 아니, 내 돈으로 산 고기잖아. 박마님 땡치리를 힐끔 보더니 쌈을 아주 큼지막하게 쌉니다. 고기 2점 올리고 마늘에 쌈장까지 푹 찍어서 입을 크게 벌립니다. 꿀맛이네. 꿀맛이야. 입에서 살살 녹네. 박마님이 입을 쩍 벌려 볼이 미어터져라 쌈을 밀어넣고는 우물우물 씹습니다. 땡치리는 그 움직이는 입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목을 대가 올리도록 군침을 꿀꺽 삼키는데요. 야, 나도 좀 줘. 치사하게 혼자 먹냐? 드디어 땡칠이가 참지 못하고 짖었습니다. 그러자 박마님 정색을 하고 젓가락을 탁 내려놓습니다. 어허, 짐승이 어디 감히 겸상을 하려고 들어? 안 돼. 기다려. 박마님의 호통에 땡칠이가 움찔합니다. 기다려라니요. 평생 명령만 하던 김진사에게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하지만 어쩝니까? 몸이 개인걸요. 땡칠이는 자기도 모르게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고 앉습니다.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박마님은 고기를 다 먹고 나서야 부엌에서 뭔가를 들고 나옵니다. 김진사가 기대에 차서 꼬리를 흔드는데 그릇에 담긴 건 식어 빠진 보리밥, 누룽지와 씻은 김치 조각뿐입니다. 자, 옛다. 당신이 평소에 그러셨지? 무슨 고기 반찬이냐? 밥심으로 사는 거지라고. 몸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되는 누룽지니까 많이 드슈. 개가 고기 먹으면 병 걸려. 박마님이 개밥 그릇을 바닥에 툭 하고 무심하게 던져줍니다. 그러자 땡칠이 기가 막히다는 듯 밥그릇을 앞발로 탁 쳐버리는데요. 이런 걸 밥이라고. 내가 돈 벌어서 너 다 줬는데 이럴 수 있어? 땡칠이가 밥그릇을 엎어버리며 반항을 해보지만 박마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오히려 빗자루를 들고 나와 마당을 쓰는 척하며 땡칠이 엉덩이를 툭툭 칩니다. 안 먹어? 배가 불렀네. 불렀어. 훌머 그럼. 오늘 저녁은 없다. 박마님이 방으로 쏙 들어가자 여성 눈치를 살살 보더니 결국 엎어진 누룽지를 허겁지겁 주워 먹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짜내라. 천하의 김진사가 개가 되니 누룽지 신세네요.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쩌겠습니까? 며칠 굶고 기가 팍 꺾이자 박마님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죠. 바로 2단계 예절교육에 돌입하는데요. 마른 멸치 대가리 하나를 손에 딱 들고 녀석 앞에 섭니다. 자, 영감. 아니, 땡칠아. 멸치 먹고 싶지? 먹고 싶으면 손 줘봐, 손. 박마님이 손바닥을 딱 펼쳐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땡칠이 썩어도 준치라고 전직 양반 자존심이 있지. 기분 나쁘다는 듯 고개를 획 하고 돌려버리는데요. 내가 미쳤냐? 내 손바닥 위에 손을 얹게? 어쭈? 안 해? 그럼 이 만난 멸치는 뺑덕내 고양이 갖다 줘야겠네. 아이고 고수어라. 고양이라는 말에 땡칠이 귀가 쫑긋합니다. 평소 쥐 잡는다고 들이던 고양이를 김진사가 얼마나 싫어했는데요. 자기 몫을 고양이한테 뺏기는 건 죽기보다 싫은가 봅니다. 땡칠이 부들부들 떨면서 앞발을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자존심과 식욕 사이에서 갈등하는 저 표정 좀 보세요. 에라라 모르겠다. 두고 보자. 땡칠이가 털북숭이 앞발을 마님 손바닥 위에 탁 올려놓습니다. 옳지. 잘하네 우리 영감. 진작 이렇게 말 좀 잘 듣지. 살아생전엔 물 한 잔 떠오라 시키기만 하더니 개 되니까 아주 순둥이가 다 됐어. 박마님은 멸치 대가리를 툭 던져주고는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김진사는 자존심 상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멸치를 아작아작 씹으며 눈물을 삼키는 수밖에요.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밥 뺏어 먹은 죄로 이 꼴을 당하는구나. 아마 속으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겠죠? 어느덧 밤이 깊고 하늘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떴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으렁대고 싸웠어도 밤이 되니 분위기가 영 다릅니다. 박마님이 빗을 가져와 녀석의 엉킨 털을 조심조심 빗겨주는데요. 아까 골탕 먹을 땐 그렇게 신나 보이더니 달빛 아래 앉은 그 얼굴이 어딘가 참 쓸쓸해 보입니다. 시원하수? 털이 이렇게 엉켜서 얼마나 가려웠을꼬. 땡칠이 빗질이 시원한지 눈을 지그시 감고 박마님 무릎에 턱을 괸니다. 영감, 솔직히 말해봐요. 나 골탕 먹이려고 온 건 아니지? 당신 가고 나서 내가 너무 심심해할까봐 말벗이라도 해주려고 온 거 맞지? 박마님의 손길이 부드러워집니다. 30년을 같이 살며 지지고 볶았는데 미운 정이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죽고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졌던 박마님에게는 비록 개껍데기를 썼을 망정 옆에서 숨쉬고 온기를 나눠주는 이 존재가 내심 고마웠던 겁니다. 근데 영감, 그거 아슈? 당신 살았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낫네. 잔소리도 안 하고 때리지도 않고 이렇게 내 무릎 빼고 얌전히 있어주니 말이오. 다음 생에도 만약에 다시 만나면 그때도 당신이 개로 태어나쇼. 내가 아주 이뻐해 줄 테니까. 박마님이 씁쓸하게 웃습니다. 땡칠이는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슬그머니 눈을 뜨고 박마님의 거친 손등을 혀로 핥아줍니다. 임자! 고생 많았네. 미안하네. 아이고 참 뭉클하네요. 말 한마디 없어도 마음이 통하는 밤.
낮에는 원수, 밤에는 친구 같은 기묘한 동거가 깊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박마님이 비단 옷 입고 시장통을 누비고 다니니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겠죠? 김진산의 과부댁에 엽전이 썩어난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 똥파리, 아니 아주 질 나쁜 불청객이 하나 찾아왔는데요. 바로 옆마을 최한량이라는 노인네입니다. 평생 일은 안 하고 여자들 등쳐먹기로 유명한 꾼이죠. 머리에 동백기름을 어찌나 떡칠했는지 파리가 앉다가 미끄러질 정도고요. 허리춤엔 향 주머니를 차서 아주 독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리 오너라. 계십니까? 아이고, 마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 옆마을 사는 최갑니다. 어우, 냄새. 화면 밖까지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나요? 머리엔 쉰내 나는 기름을 떡칠하고 허리엔 독한 향 주머니를 차서 아주 코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마루 밑에서 자던 땡칠이 이 괴상하고 느끼한 냄새에 코를 킁킁대며 벌떡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썩은 동백기름 냄새. 아주 구려. 어머, 최대감 아니십니까? 누추한 곳에 너인 일로. 아니 뭐 꽃이 피니 마님 생각이 나서 어허. 그나저나 마님 손이 참 고우십니다. 고생 모르고 사신 손이야. 최한량이 슬금슬금 엉덩이를 붙이더니 은근슬쩍 박마님의 고운 손을 잡으려 합니다. 맙소사, 감 어디다 함부로 손을 댑니까? 이 꼴을 보고 있던 땡칠이 눈이 그만 획 뒤집히는데요. 내가 살아생전에도 아까워서 잘 안 잡던 손인데 저 냄새나는 기름덩어리가 감히? 천하의 유교보이 김진사, 도저히 참을 수가 없죠. 이 썩을 놈이 그 기름진 손 당장 안 치워? 땡칠이가 총알처럼 튀어나가 최한량의 펑퍼짐한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집니다. 아, 깜짝이야. 뭐야 이 개는. 저리 가. 퇴. 최한량이 다급하게 발길질을 해보지만 질투에 눈먼 땡칠이의 모는 힘 진돗개 저리 가라입니다. 한 번 물면 절대 안 놓쳐 결국 찍 하는 아주 경쾌한 소리와 함께 최한량의 그 비싼 명주 바지가 엉덩이부터 아주 시원하게 찢겨 나갑니다. 아이고 내 바지. 이거 명주 바지인데 마님 개 관리 좀 잘하시오. 어머, 죄송해서 어쩌나. 우리 땡칠이가 원래 냄새에 예민해서요. 특히 수작 부리는 냄새는 귀신같이 맡거든요. 호호호. 최한량은 찢어진 바지 사이로 하얀 속적삼을 훤히 내보이며 엉거주춤 꽁무니를 뺍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요. 다시 노나봐라. 에이, 재수없는 집구석. 하고 말이죠. 대문 밖까지 확실하게 쫓아내고 돌아온 땡칠이. 아직도 분이 안 풀렸는지 씩씩거리며 박마님 앞을 딱 가로막고 지저대기 시작합니다. 임자, 문 단속 똑바로 해. 아무나 문 열어주지 말라고. 특히 저런 느끼한 놈은 절대 안 돼. 질투하냐? 영감. 살아서는 나 거들떠도 안 보더니 개 되니까 아주 집착이 심해지셨어? 귀엽네, 귀여워. 자, 질투 소동이 지나가고 며칠 뒤. 이번엔 한양 갔던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내려왔습니다. 김진사가 생전에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허리띠 졸라매고 유학까지 보낸 아주 귀한 아들이죠. 그런데 이 아들 녀석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머니 안부는 뒷전이고 뭘 찾는지 두리번거리기 바쁩니다. 비단 옷을 쫙 빼입은 아들이 마당에 들어서자 땡칠이는 제 새끼 왔다고 반가워서 꼬리를 살랑이며 다가가는데요. 어머니, 저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남겨주신 땅 문서는 어디 뒀어요? 제가 한양에서 사업을 좀 해보려는데. 아이고, 반가운 꼬리가 뚝 멈춥니다. 오매불만 기다리던 아들이 오자마자 돈 타령이라뇨. 땡칠이는 배신감에 치가 떨립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녀석아, 오자마자 돈 얘기냐? 내 아버지 3년상 끝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아이고, 어머니도 참. 아버지가 살아생전 하도 쫌생이처럼 구셔서 제가 길을 못 펴고 살았잖아요. 이제 저도 좀 써보고 살아야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들이 다가오는 땡칠을 냅다 발로 툭 차버립니다. 에이, 웬 똥개가 알짱거려. 저리 가, 재수없게. 아이고, 내 엉덩이. 이놈이? 김진사, 제 새끼한테 발길질을 당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다 넣어주려고 안 먹고 안 쓴 건데. 이제 와서 나를 쫌생이 취급하고 발길질을 해? 김진사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파바박 튑니다. 훈육엔 매가약이라지만 지금은 개니까 이빨 이약이겠죠? 이 불효막심한 놈! 땡칠이가 점프해서 아들의 엉덩이를 꽉 깨물어 버립니다.
유악! 어머니, 걔가 사람 물어요. 엉덩이 다 뜯기네. 어머, 땡칠이가 원래 순한 앤데 내가 아버지 욕을 해서 화났나 보다. 얼른 빌어라, 아버지 잘못했다고. 결국 아들은 엉덩이를 부여잡고 꽁무니를 뺍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 땡칠이 자식 농사 헛지었다는 걸 해가 되어서야 뼈저리게 깨닫네요. 며칠 뒤 우르릉 쾅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천둥 소리를 틈타 검은 복면 둘이 담을 넘는데요. 안방에 도낭아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온 도둑놈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땡칠이가 누굽니까? 원래 자린고비는 돈 잃어버릴까 봐 잠기가 밝죠. 빗소리 속에서도 녀석의 귀가 레이더처럼 쫑긋 섭니다. 이 냄새는 우리 마누라 냄새도 아니고 뺑덕내 냄새도 아닌데 어떤 놈들이 내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 어둠 속 땡칠이의 눈에서 시퍼런 안광이 번뜩입니다. 그 사이 도둑놈들이 방문을 따고 안방으로 쓱 기어들어가는데요. 고온이 자던 방마님, 낯선 인기척에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번쩍 뜹니다. 누구세요? 헉 소리낼 틈도 없습니다. 도둑 하나가 거친 손짝으로 방마님의 입을 턱하니 틀어막고요. 다른 놈은 금방이라도 찌를 듯 시퍼런 칼날을 목에 들이대는데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쉿!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할망구 명줄 끊어놓을 테니까. 좋은 말 할 때 도낭아리 어딨어? 문지방 밑이라며? 읍! 아이고 맙소사. 평생 큰 소리 한번 못 치던 우리 방마님, 늙음하게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시퍼런 칼날이 목에 닿았으니 오금이 저려 숨도 못 쉴 지경이죠. 바로 이때 마루미 땡칠이 귀에 도낭아리라는 말과 방마님의 억눌린 비명이 꽂힙니다. 녀석이 안방을 노려보며 목줄을 끊어질 듯 당기는데요. 자, 이 순간 김진사 머릿속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평생 엽전 한 입에 벌벌 떨던 짠돌이 양반 아닙니까? 모른 척하면 목숨은 건지지만 피 같은 돈이 날아가고 그렇다고 덤비자니 저 칼에 찔려 진짜 개죽음 당할 판.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입니다. 내 돈? 아니 내 마누라! 순간 땡칠이 뇌리에 지난 며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자신이 개가 되었어도 따뜻하게 빗질해주던 아내의 손길. 영감, 살아있을 때보다 지금이 낫네 하며 쓸쓸하게 웃던 그 얼굴까지. 그렇습니다. 지금 돈이 중합니까? 30년을 함께 산 조강지처가 칼을 맞게 생겼는데 김진사의 영혼이 벼락같이 소리칩니다. 에라이, 돈이고 나발이고 내 마누라 건드리는 놈은 다 죽어. 내 마누라한테 손대지 마! 땡칠이가 온 힘을 다해 몸을 던지자 낡은 목줄이 툭 하고 끊어집니다. 녀석은 총알처럼 방문을 박차고 뛰어들어 공중으로 날아올라 칼든 도둑놈 팔뚝을 그대로 덥석 물어버립니다. 으악! 뭐야 이 개새끼가. 야, 보셨습니까? 저 날렵한 몸놀림. 땡칠이가 도둑의 팔을 물고 늘어집니다. 턱힘이 어찌나 좋은지 도둑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립니다. 방마님은 그 틈을 타서 구석으로 몸을 피했죠. 영감? 아니 땡칠아! 으악! 형님, 비켜봐요. 이 똥개놈이 안 나. 그때였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도둑놈이 몽둥이를 번쩍 들더니 땡칠이의 등짝을 그대로 내려치는데요.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방 안을 울립니다. 아이야! 아이고 세상에. 저런 몽둥이에 맞았으니 뼈가 부러져도 진작 부러졌을 텐데 우리 땡칠이 비명을 지르면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 발로 바닥을 딱 버티고 서서 방마님 앞을 가로막는데요. 오지마! 한 발짝만 더 오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저 소리는 단순한 개 짖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서도 당신 고생시켰는데 죽어서까지 이런 놈들한테 당하게 둘 줄 아느냐 하는 아주 피맺힌 절규죠. 도둑들도 그 서슬퍼런 기세에 완전히 질려버렸습니다. 으악! 내 팔! 튀어! 형님 튀자고! 에이 재수없어! 다시는 오나봐! 도둑들이 혼비백산,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을 칩니다. 땡칠이는 놈들이 담을 넘을 때까지 끝까지 쫓아가 지저대더니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스르르 비틀거리며 쓰러지는데요. 차가운 빗물 사이로 붉은 피가 번져갑니다. 방마님이 맨발로, 버선발로 뛰쳐나와 녀석을 와락 끌어안습니다. 아이고, 영감, 땡칠아! 정신 차려봐! 야속한 비는 하염없이 쏟아지고 방마님의 눈물도 빗물과 섞여 하염없이 흐릅니다. 피투성이가 된 남편, 아니 땡칠이를 품에 안고 방마님은 목 놓아 옵니다. 바보같이 돈 항아리 내주면 그만이지. 왜 덤벼? 왜? 살아생전엔 제 몸 끔찍하게 챙기던 양반이 왜 개가 되어서는 몸을 던져? 나 살리려고 그런 거야? 그런 거야?
방마님의 외침에 땡칠이가 힘겹게 눈을 뜨고 아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탁탁 바닥에 2번 칩니다. 임자, 안 다쳤어? 다행이다. 이제 됐네. 아, 녀석의 눈이 스르르 감깁니다. 평생 돈하던 구두쇠 김진사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돈이 아닌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토록 아끼던 돈 항아리보다 늙은 아내의 목숨이 더욱 귀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걸까요? 방마님의 통곡 소리가 야속한 빗소리에 묻혀 밤하늘로 퍼져나갑니다. 영감, 하지마. 나 혼자 두고 2번이나 가지 말란 말이야. 여러분, 가슴이 너무 먹먹하네요. 시작은 우스꽝스러운 악연이었지만 그 끝은 너무나 애절한 사랑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김진사, 이번에는 편안하게 저승으로 떠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홀로 남은 방마님은 이 큰 슬픔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이 지나고 거짓말처럼 맑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방마님은 집 뒤편, 하루 종일 햇볕이 가장 잘 드는 양지바른 언덕배기에 우리 땡칠이를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3년 전 김진사 장례 때는 남들 보라고 격식 차리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오로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흙을 꾹꾹 덮어줍니다. 방마님이 땡칠이 무덤 앞을 평평하게 다지며 앉아있는데요. 밤새 울어 눈은 퉁퉁 부었지만 표정만큼은 어딘가 참 편안해 보입니다. 영감, 이제 됐수. 여긴 볕도 잘 들고 도둑놈도 없을 테니 푹 쉬쇼. 개 노릇하느라 고생 많았네. 네, 꿈에라도 한 번만 나와주구려. 가는 얼굴은 보고 보내야지. 방마님의 그 간절한 바람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그날 밤 방마님은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꿈속 풍경은 하얀 안개가 자욱한데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입니다. 김진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확연히 다릅니다. 늘 입던 꾀재재한 베옷이 아니라 방마님이 첫날 태워줬던 그 깨끗한 새 옷을 입고 있네요. 얼굴에 도끼는 싹 빠지고 아주 온화한 표정입니다. 임자! 아니, 영감? 영감 마주? 김진사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살아생전에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정말 따뜻한 미소입니다. 그래, 나네. 임자 덕분에 내 업보 다 씻고 이제야 진짜 저승으로 가네. 내가 살아서는 돈 아끼느라 자네 마음 아픈 줄 몰랐고 죽어서는 돈 지키느라 자네 위험한 줄 몰랐는데 개 껍데기 쓰고 나서야 알았네. 돈보다 중요한 게 자네라는 걸. 이 양반이 죽었다 살아오더니 철들었네 그려. 그럼 이제 진짜 가는 거요? 가야지. 임자, 내 곳간 열쇠 이제 자네 맘대로 하게.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남은 인생 떵떵거리며 즐겁게 살다 오시게. 나처럼 바보같이 살지 말고. 김진사가 손을 흔들며 안개 속으로 멀어집니다. 방마님이 손을 뻗지만 잡히지 않습니다. 영감, 잘 가시오. 거기 가선 절대 굶지 말고. 흡 하고 숨을 들이키며 방마님이 잠에서 깹니다. 방 안으로 아침 햇살이 환하게 쏟아지는데요. 볼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있지만 가슴속에 얹혀있던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간 듯 속이 아주 시원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라는 영감의 유언, 아니 허락이 떨어졌으니까요. 방마님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벽장에 숨겨뒀던 그놈의 곳간 열쇠를 꺼내 허리춤에 딱 차는데요. 짤랑 하는 새소리가 오늘따라 아주 경쾌하군요. 그래, 영감 말대로 내가 아주 신나게 살아주지. 오늘부터 박씨 세상이다. 방마님이 세상에서 제일 화사한 옷을 차려입고 장터로 향합니다. 걸음걸이가 마치 춤추듯 가볍네요. 시장에 도착한 방마님, 오늘은 망설임 따위 없습니다. 빈자떡? 에이, 한 장 안 먹죠. 2장이나 사 먹습니다. 분통?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일 비싼 걸로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망의 어물전 앞에 섭니다. 아이고 마님, 오늘도 구경만 하다 가시게요? 굴비물 좋은데? 이보게, 여기 걸린 굴비 중에 제일 크고 실한 놈으로 주게. 한 마리 말고 한 두름 통째로. 네? 한 두름을 다요? 세상에, 마님 그 망아리라도 캐셨수? 호호호, 그 망아리는 무슨. 우리 영감이 나 만난 거 사 먹으라고 돈벼락을 내려주고 갔지. 어느덧 붉은 노을이 지는 저녁 무렵
집 뒤편 양지바른 땡칠이 무덤 앞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거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박마님이 아까 사온 굴비 한 두름 20마리를 아주 노릇노릇하게 구웠는데요. 어우, 고소한 냄새가 어찌나 기가 막힌지 동네 개들이란 개는 다 몰려올 판입니다. 박마님, 굴비가 산더미처럼 쌓인 접시를 무덤 앞에 턱하니 내려놓습니다. 자, 영감, 많이 드쇼. 살아생전엔 천장에 매달아 놓고 쳐다만 봤지? 이제는 눈치 보지 말고 팍팍 뜯어 먹어. 뼈째 씹어 먹으라고. 마치 영감이 대답이라도 하듯 바람이 휘잉 불어와 고소한 굴비 냄새를 싣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박마님은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을 무덤에 콸콸 붓고 자신도 한 잔 쭉 들이키는데요. 좋다. 영감, 거기선 돈 걱정 말고 친구도 사귀고 그러고 이슈요. 나도 여기서 뺑덕내랑 놀러도 다니고 만난 것도 먹고 아주 질리도록 살다가 아주 천천히 갈 테니께. 박마님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온 산에 쩌렁쩌렁 메아리칩니다. 무덤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게 마치 김진사가 알았어 하고 대답하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우리 김진사 평생 엽전 한입 개 벌벌 떨며 살았지만 결국 갈 때 가져간 건 돈 항아리가 아니라 아내를 향한 뒤늦은 사랑 하나뿐이었습니다. 참 부질없죠? 장롱 속에 아껴둔 비단옷, 찬장에 숨겨둔 맛난 음식, 그거 아끼다 똥 된다는 옛말 하나 틀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옷은 오늘 꺼내 입으시고 맛있는 건 오늘 드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안아주세요. 돈은 나를 위해 쓸 때 비로소 내 돈이고 사람은 내 곁에 살아있을 때 비로소 내 사람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쑥스럽더라도 가족들 손 한번 잡고 따뜻한 말 한마디 꼭 해주세요. 지금까지 토깽이 아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토깽이 아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